잘 뵙겠습니다. 저는 그 초등 저학년 자기주도 학습 영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상도라고 합니다. 어디서부터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가 와가지고 당황스러워가지고요. 막 교장선생님 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이래가지고 제가 강의를 준비하거나 이럴 뭐 전혀 경황이 없어가지고 참 당황스러운데요. 원래 초등 저학년 자기주도 학습 영역은 큰 주제가 이제 공부의 재미를 느끼게 하려면 이런 주제예요. 근데 이제 주제가 너무 광범위하고 이래가지고 잘 들려요. 뒤에 잘 들려요. 저만 자꾸 울리는 것 같아가지고 그 주제가 너무 광범위해서 다시 이제 서브 주제, 작은 주제들을 크게 넷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평생 공부에 미천을 마련하는 초등 독서예요. 그리고 두 번째 주제가 스스로 공부하는 아이를 키우려면, 또 세 번째 주제는 사교육 없이 자녀 성장을 돕는 학부모, 뭐 이런 주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제 기억에 와룡초등학교 처음 오는 것 같고, 또 초등 저학년 우리 어머니들께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는 가장 중요한 주제 같아서 이 주제를 가지고 주어진 시간 동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수 여러 번 받아보셨죠? 왜 웃어요? 갑자기, 예? 제가 뭐 잘못했나 싶어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여러 선생님들 오셔서 이제 도움되는 이런저런 말씀 많이 해주셨죠? 저는, 부끄럽게도 지금까지 오신 선생님들처럼 예를 들면 교직에 오래 있었다거나 아니면 교육 관련 무슨 전공을 했다거나 이런 경험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머니들께 이렇게 말씀드릴 때마다 좀 쑥스럽고 이래요. 이 당구 용어를 좀 사용하자면 후루꾸라고 하죠. 저는 사실은 교육 관련 직업에 종사했거나 또는 뭐 전공을 했거나 이런 게 없는데 어쩌다 보니까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우리 아이가 4살쯤 되었을 때 우리 와이프께서 4살짜리 아들 하나 있는데 그거 키우는 거 보니까 제가 보기에 한눈에 딱 봐도 이건 아닌데 싶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신경질이 확 나가지고요. 용기를 내서 말했어요. 여보, 애 공부 내가 시킬게. 당신은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이런 것만 해라 하면서. 제가 아이를 확 뺏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애 공부를 한번 시켜보려고요. 근데 막상 큰 소리는 치고 제가 이제 공부 시키겠다고 차지했지만 어떻게 키워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 어린 시절을 돌이켜봤죠. 제 어린 시절 경험이 있으면 그대로 키우면 되잖아요. 그래서 제 어린 시절 딱 돌이켜보니까 저는 어린 시절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른 첫 장면이 초등학교 1학년 어느 봄날이었는데 우리 삼형제거든요. 저 비산동 단칸 새방에 살았어요. 엄마는 밤에 공장에 일하러 갔어요. 섬유공장 노동자로 일하셨는데 이제 야간하러 간 거죠. 그 당시에는 3교대 했어요. 3교대. 요즘처럼 뭐 하루 8시간 노동 이런 게 아니고 그 밤에 일하러 가시고 아빠는 이제 몸이 안 좋아서 폐병을 앓으셨기 때문에 그 시립의료원에서 오랫동안 투병하시다가 약에 내성이 생겨서 더 이상 이제 치료가 안 돼가지고 집에 돌아와서 이제 집에서 소일을 하고 계셨죠. 그래서 이제 우리 세 아들에게 희망을 걸고 이렇게. 그때 장남인 형이 초등학교 4학년이었고 제가 1학년, 동생이 6살이었는데 그 바로 어젯밤 전날 밤만 해도 밥상 펴놓고 이제 형 공부를 막 스파르타식으로 시키고 함께 잤어요. 근데 아침에 형이 막 울면서 저를 깨워요. 아빠 죽었다 하면서. 그래가지고 벌떡 일어나 보니까 진짜로 옆에 아빠가
돌아가셨어요. 그게 이제 제 어린 시절 첫 추억이죠. 첫 장면이죠. 제일 먼저 떠오르는. 그러니까 그 후로 이제 엄마가 우리 삼형제를 돌봐야 하니까 저는 제대로 된 양육 경험이 없어요. 거의 이제 방치 수준이었죠. 그것도 형편이 점점 나빠져서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되었을 때는 이제 엄마는 공장 기숙사 들어가고 우리 삼형제는 각각 서로 다른 친척집 가서 이렇게 컸어요. 덕분에 이제 우리 삼형제는 중학교 아무도 진학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아들 잘 키워보려고 이제 와이프한테 큰 소리는 쳤지만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답답해가지고 제가 한 게 뭔가 하면 대구에서 제일 큰 서점 뛰어가가지고 옛날엔 시내 가면 제일서적이라고 있었거든요. 요즘도 있나 몰라? 요즘은 교보용품 이런 게 내려와가지고 뭐 동네 골목서점 다 망하게 생겼는데 그때는 이제 제일서적이 제일 컸어요. 그래서 제일서적 지하 1층에 가면 육아 코너가 있었고 육아 코너. 자녀교육 지침서들이 두 책장 가득히 꽂혀 있었어요. 전 너무 답답해가지고 이제 일단 거기 뛰어가가지고 자녀교육에 관한 책들을 자녀교육 지침서들을 막 닥치는 대로 읽었죠. 좀 거짓말 좀 보태면 거의 다 읽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공부에 너무 아쉬움이 커서 저는 중고등학교를 못 다녔어요. 일하러 다니고 공장에 다니고 뭐 이러면서 이제 검정고시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 인생의 아쉬움이 가장 큰 아쉬움이 이제 학교를 못 다녔다 이거예요. 그게 제 깊은 열등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들 하나 있는 거 이제 제가 겪었던 아쉬움을 이 아이는 겪게 하지 않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자녀교육을 시작한 거죠. 아마 여러분들도 대부분 그러실 텐데 아이를 키우다 보면 왜 내가 겪었던 내 인생의 아쉬움을 우리 사랑하는 아이는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아이를 키우죠.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들 보면 대부분 피아노 막 보내잖아요. 자기가 피아노 배운 적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야는 좀 뭐 음감이 뛰어나다 이렇게 하면 또 막 5학년 6학년 때까지 계속 하죠. 어떤 엄마는 발레를 그렇게 하더라고. 발레 학원을 보내서 자기가 너무 발레를 하고 싶었는데 못했거든. 그래가지고요 발레 학원 보냈는데 원장님이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얘는 다리가 잘 찢어지네요. 이래 한마디 딱 해. 그 말 들으면 그거 꽂혀가지고 6학년 때까지 발레 시키거든요. 이게 다 저하고 사실은 비슷한 마음이죠. 내가 겪었던 가장 큰 내 인생의 아쉬움을 우리 사랑하는 아이는 겪게 하고 싶지 않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아이를 키우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제 그 시내 제일서적 유학원에 나가서 특히 영재자 들어간 말, 책 제목에 영재자 들어간 거 하고 서울대자 들어간 거 하고 하나도 안 빼고 다 읽었어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소위 자녀교육 정보를 얻기 시작했죠. 우리 어머니들 보니까 아주 손쉽게 자녀교육 정보를 얻더라고요. 제가 딱 보니까 어떻게 얻는가 하면 처음에 이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보낼 때 동네 노란차 오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이제 보낼 때는 학기 초나 뭐 이럴 때 이제 방학 때 시작하죠. 노란차 오면 태워보내고 엄마들이 냉정하게 돌아서서 다 자기 집으로 뛰어 올라가더라고. 애들이 뭐 안 간다고 울고 뭐 이렇게 하면 그 전문가들이 뭐라 해요? 냉정하게 등을 돌리고 돌아서라 이렇게 하거든요. 거기서 같이 뭐 울고 막 이렇게 하면 애들이 이제 마음이 약해져 가지고 막 땡당 부리고 안 갈라 하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보니까 전부 일제히 등 돌리고 냉정하게 다 자기 집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이제 우리 와이프가 이제 학교 교사라서 일찍 출근을 하니까 제가 다 보냈어요. 유치원, 어린이집. 그래서 제가 자세히 관찰을 해봤어요. 처음에는 막 각자 냉정하게 자기 집으로 올라가더니 애들이 이제 좀 적응했다 싶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안 올라가고 노란차 떠날 때 손 흔들고 노란차 떠나가고 난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3, 3, 5 짝을 지어가지고 그 밑에서 수다를 떨더라고. 뭐 어떠고 저떠고 막. 또 며칠 있으니까요. 언니 우리 집 와서 커피 한잔 할래요? 하면서. 고학년 키울 것 같은 언니 특히 납치해가지고 자기 집 데리고 가. 그래 커피 한잔 대접하면서 뭐 이렇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뭐 1학년인데 학교는 뭐 사들고 가야 돼요? 뭐 이런저런 거 묻고 이제 이렇게 정보를 이제 얻기 시작해요. 또 유심히 관찰해 보니까 좀 있으니까 이제 좀 친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언니 집에 놀러 가봐도 돼요? 하면서. 그러니까 그 언니가 우리 집 청소 안 했는데 하면서. 그래가지고 그 언니 집에 가는 거라. 그럼 언니는 이제 손님 왔다고 막 커피 끓이고 막 과일 깎고 있죠?
근데 언니 집 좀 구경할게요 하면서 언니한테는 관심이 없고 그 집 장남 큰애 방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우리 집에 없는 전집 뭐 있는가 막 살피고 책상에 학습지 뭐 있는가 조사하고 막 이러죠. 엄마들은 이렇게 정보를 주고받아요. 아주 손쉽더라고. 근데 저는요, 저도 어린이집 보내고요, 유치원 보내고 제가 노란 차 앞에서 다 했어요. 좀 부끄러워가지고 저는 전부터 뒤에 주로 숨어 있는 편이었는데, 근데 저보고는 아무도 오빠 우리 집 와서 커피 한잔 할래? 하는 사람이 없어. 그렇다고 제가 막 이렇게 좀 너스레를 떨면서 막 누님 우리 집 와서 커피 한잔 할래? 이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진짜 외롭게 아이를 키웠어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이제 제일서적 가서 자녀교육 지침서들을 닥치는 대로 읽은 거죠. 근데 제가 진짜로요, 출간된 자녀교육 지침서들을 거의 다 읽었거든요. 시시한 거 빼고. 근데 많은 책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게 있더라고. 그게 뭐 있는가 하면요, 여러분들 다 아는 거죠. 애가 공부를 잘하려면 책을 좋아해야 한다더라. 저는 뭐 학교도 안 다녀봤고 뭐 이래가지고 선생님 조언을 들은 적도 없고 수많은 육아서적들 읽다 보니까 공통적으로 어떤 건요, 예를 들면 체험학습은 강조하는 책이 있고 안 강조하는 책이 있고요, 뭐 이렇게 다 달라. 근데 모든 책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아이가 공부를 잘하려면 책을 좋아해야 한다더라, 이거였어. 그래서 제가 아 이거구나 하면서 크게 깨닫고 있을 때 우리 와이프가 퇴근하고 버스 타고 오다가요, 전 달서구 저쪽에 살아요. 여기도 달서구죠. 저쪽도 성서 쪽 달서구 말고 저는 저쪽 달서구 사는데, 우리 와이프가 퇴근하고 오다가요, 서부정량 근처에서 버스 차창 너머로 어린이 전문 서점 하는 간판을 하나 발견했어요. 보여요? 그래가지고 이게 우리 아이 4살 때 실화예요. 저는 지어낸 얘기 안 해요. 그래가지고 우리 와이프가 어느 날 갑자기 집에 오더니 갑자기 애하고 저를 끌고 여기 데리고 가는 거라. 지금은 어린이 전문 서점 하면 전집 할인 매장 이거 다 생각하시죠? 그런데 진짜 어린이 전문 서점은 그 전집 매장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잘 만들어진 단행본, 전집의 반대말이 뭐예요? 단행본이죠. 단행본. 잘 만들어진 단행본 어린이 책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서점, 이게 어린이 전문 서점이었어요. 그 당시에 대구에 4군데인가 어린이 전문 서점이 있었는데 전국적으로 한 80군데 있었죠. 지금은 뭐 인터넷 서점 막 들어오고, 그죠? 그리고 또 동네마다 교원 언니들이 막 활약하고 이래가지고 어린이 전문 서점이 다 문 닫았어요. 지금 4개 어린이 서점 중에 다 망하고, 저것도 제가 다니던 어린이 서점도 문 닫았고요. 지금 만천동에 가면 아주 조그만 어린이 서점 딱 하나 살아남았어요. 그래, 우리 와이프 따라서 제가 가보니까 진짜로 주옥 같은 어린이 그림책이 쫙, 세계적인 그림책들, 그것도 전시돼 있고 쉽게 읽고 또 사올 수도 있고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제가 몇 번 가보니까 와이프 따라 처음 갔는데 너무 좋은 책들이 많고 이래가지고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주도적으로 아이를 데리고 어린이 서점을 일주일에 한 번씩 다녔어요. 그 당시에는 학교 도서관에 책이랄 거 없었어요. 지금은 좋은 어린이책 많이 들어와 있고 사서 선생님 배치되어 있는 학교도 많고. 그런데 옛날에는 제가 아이를 키울 무렵만 해도 공공도서관에, 여기도 무슨 공공도서관 큰 거 하나 있죠. 그때는 공공도서관에도 좋은 어린이책 없었어요. 학교 도서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제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어린이 서점 가가지고 갈 때마다 그때 우리 뭐 형편이 넉넉지는 않았지만 갈 때마다 한 10만 원 정도의 이제 책을 샀죠. 그 당시에 그림책 한 권에 한 5천 원, 6천 원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보통 가면 한 10권에서 15권 정도 그림책을 사서 집으로 돌아와서 아이에게 읽어주고, 일주일 지나면 다 읽잖아요. 그것도 몇 번 반복해서 읽어요. 그러면 다시 어린이 서점에 나가서 또 그만큼의 책을 사고, 이걸 엄청 했어요. 언제까지 했는가? 우리 아이 중학교 2학년 때까지 많이 했죠. 4살 때부터 15살 때까지 일주일에 한 번씩 꼭 갔어요. 정말로 뭐 혹시 어떤 바쁜 주는 못 갔지만 거의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저는 지금 생각해도요,
다른 건 다 내가 애 잡은 일도 많고 이런데 정말 어린이 서점 다니면서 좋은 어린이책을 사가지고 그림책 같은 걸 사가지고 아이와 함께 읽고 같이 울고 웃고 한 이 추억이 지금 돌이켜 생각해도 내가 정말 잘했다 싶어요. 아빠 노릇 정말 잘한 거죠. 그러면서 저도 이제 소위 말해서 아이 키우는 일에 조금씩 눈을 뜨기 시작했어요. 10년을 이상을 저기 지금 요 보이는 어린이 서점에 한번 생각해봐요. 매주 10만원씩 갖다 바쳤다고 생각해봐요. 1년이면 52주잖아. 한 50번을 갖다 바쳤어? 얼마예요? 500만원인가? 500만원, 그거 10년 하면. 엄청나죠? 그러다 보니까 신기하게도 있잖아요. 좋은 어린이책을 애가 계속 읽었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자녀교육 지침서들이 안내하는 것처럼 이상하게 아이에게서 학습, 공부에 필요한 어떤 요소들이 하나 둘 자라는 거라. 이 신기한데요. 이걸 어떻게 그때 제가 받은 감동을 제대로 전달할 수가 없네. 하여튼 그래가지고요. 제가 책을 읽히는 것보다 더 좋은 사교육을 아직도 발견하지 못했어요. 저는 지금 한 10여 년 이상을 부모교육 연구소를 운영하면서 어머니들께 이제 아이를 어떻게 키울까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상담하고 이런 걸 하잖아요. 지금도 어린 시절에 좋은 어린이 책을 꾸준히 읽어주는 것보다 더 좋은 사교육을 아직도 몰라요, 저는. 그래가지고 실제로 우리 아이는요, 학원이나 과외 같은 거 한 번도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교육비가 저절로 절약되더라고. 제가 인증샷. 이거 우리 아이 초등학교 5학년 때요. 초등학교 5학년 어린이날, 이 어린이 서점에서 이벤트를 했어요, 이벤트. 전부 어린이날 되면 놀이공원 놀러 가고 이러잖아요. 어린이 서점에 책 사러 오면 가족 사진을 찍어주는 이벤트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와이프가 지금 연출했잖아요. 절대 저한테 평소에 다정하게 손 얹고 이런 옆인 애가 아니에요. 그저 지적질하기 바쁘고 쫓아다니면서 뭐 불 안 껐다고 막 하고 막 커피 태워달라 하면 빨리 죽으라고 진하게 태워주고 이러거든요. 근데 전날은 가족 사진 찍어준다고 하니까 저렇게 일부러 다정하게 연출하고 우리 애는 지금 쪽팔린다고 지금 고개 쳐박고 있죠. 신기하게도 그걸 10년 이상을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가. 일단 제가 이제 오늘 이제 여러분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혹시 저기 되게 잘난 척하네 이렇게 들을 수도 있어요. 혹시 그럴까봐 염려가 돼서 미리 말씀드리는데, 저는 아이를 이제 우리 와이프 대신 직접 키웠거든요. 오랫동안 키웠어요. 그러면서 제가 고질적인 정신병이 하나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충동 조절 장애라고. 여러분들도 다 있을 텐데 모른 척 하시네. 저는 아이 키우다 보니까 특히 수학 공부 시키다 보면 저도 모르게 발작이 이거 나와. 애가 오답 나오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열이 확 받는 거라. 내가 공부할 때 이렇게 잘 몰라가지고 아쉬운데 금융고시 공부할 때 공장 다니면서 해봐요. 수학에 정석 공부할 때요, 정석 말고 정석보다 얇은 거 했는데 아니 기호를 읽을 줄을 몰라가지고요. 로봇 팔 부속 같은 기호가 있더라고, 수학책에.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뭔지 알아요? 시그마라고 읽어, 나중에 보니까. 저는 이거 읽을 줄을 몰라가지고 한 달 걸렸어요. 이거 읽는데. 거짓말 안 못하고요. 시립도서관 달성분관, 달성공원이 있는 데 가면 있는데, 거기 이제 가면, 개가식 도서관이에요. 넓은 탁자에 애들이 공부하는데, 그 당시에 대금고등학교가 그 근처에 있었어요. 그래서 대금고등학교 아이들이 그 도서관에 공부하러 와요. 그러면 그 중에서 공부 제일 잘할 것 같은 아이 옆에 제가 일부러 자리를 잡아요. 그리고 하루 종일 기다려요. 그러면 공부 못하는 애들이 그 친구한테 물으러 와. 그러니까 수학을 막 설명하거든요. 그러면 막 저는 막 온 신경을 거기에 귀를 열고 쫑긋 해가지고 친구한테 막 설명하고 들어요. 그러니까 로봇 팔 부속을 시그마라고 읽더라고. 그리고 지렁이 한 마리 서 있더라고, 이렇게. 이거 알아요? 엔테그랄이라고. 미분과 적분할 때 엔테그랄 몰라요? 알아, 몰라? 몰라요? 이 큰일이네. 그리고 팔자가 이렇게 누워있어. 나중에 보니까 그 무한대 기호라 하더라고. 평소 팔자보다 좀 크고 막. 저는 하여튼 이거 하는데요, 정말 어려웠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이한테는 수학을 그냥 지금 이 단원에서 배우는 개념을 한 방에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막 산박하게 설명해 주고 싶어요.
근데 이게 마음대로 안 되잖아. 성질은 급하죠. 답답하긴 하죠. 돕고는 쉽죠. 그래서 제가 돕는다고 하는 방법이, 저도 초밥할 때니까 일단 오답 나오면 머리를 확 쥐어박았어요. 왜? 정신 차리라고. 정신 차려서 문제 다시 읽으라고 머리를 한 대 확 쥐어박으면 애가 정신을 차리는 게 아니라 정신을 놓더라고. 그래가지고요, 아빠 눈을 못 마주치고 눈동자, 까만 눈동자에 초점이 팽그르르 돌아요. 아빠 무서우니까 못 마주치고. 지금 생각해도 너무 미안하죠. 오늘 강의하던데 목 다 쉬겠네. 하여튼 이거 뭐야, 에어컨 소리예요? 요즘 천장형 에어컨이 대세인데 여기서 계속 기계 소리 나오고요. 아유, 그러니까 제가 수학 공부 시키다 보면 머리 쥐어박잖아요. 머리 쥐어박으면 애가 정신을 놓고 더 못 알아들어. 문제 다시 읽어봐 하면서 문제를 잘못 읽었잖아 하잖아요. 근데 애가 막 아빠가 혼내면서 고함을 지르면서 인상을 쓰니까 더 당황해가지고 더 문제를 못 읽는 거라. 그러면 이게 아닌데 내가 더 미안하잖아요. 정신 차려서 문제 잘 읽으라고 쥐어박았는데 더 문제를 못 읽고 막 애가 멘붕이 돼가지고, 그러면 이게 아닌데 싶은데 여기서 스톱이 안 되는 거라. 그러면 이번엔 내가 발로 차줘요. 여러분들 이런 거 다 해봤죠? 근데 이게 한 번 시작되면 스톱이 안 돼, 스톱이. 그래서 이 병명이 제가 지었어요. 충동조절장애. 정신과에 가면 분노조절장애라고 있죠. 이거하고 유사한데 그거하고 또 달라. 그래가지고 애 잡고 나면 엄마들이 밤중에 생각하죠. 내일은 반드시 정신과에 가보리라. 정신과가 좀 너무하다고 생각되는 엄마들은 정신과 말고 어디 상담센터 이런 데 없나 하면서 막 네이버 검색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이건요, 정신과 가도 대책이 없어요. 정신과 가서 효과가 있으려면 풀타임 사이코라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면 신경안정제를 투여하거나 항우울제를 복용하거나 이러면 돼. 근데 이건요, 맥시멈 2시간이에요. 파트타임 사이코라. 근데 2시간 지나면 맨정신 돌아와요. 저도 해보니까 열받으면 나중에 어떻게 하는가 하면 문제집 둘둘둘 말아가 애 머리통 때리고 막, 그래도 내 화에 내가 못 이기잖아요. 그럼 문제집 몇 장 째줘요. 째가지고 쓰레기통에 확 쳐박으면서 니 같은 건 공부할 자격도 없어 하면서 뭐 하지 마요. 나중에 내보다 더 할 거면서 뭐. 근데 이게 2시간 지나면요, 제정신 돌아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후회가 밀려오고, 아이한테 상처를 줬으니까 아이는 속상해가지고 울면서 지방에 들어갔어요. 근데 이게 아니었잖아요. 정말 내가 겪었던 내 인생의 아쉬움을 우리 사랑하는 아이는 겪게 하고 싶지 않아서 내가 이거 10,000원한테 뺏어와가지고 공부를 시킨 건데, 이 결과적으로 완전히 애 상처만 주고 자존감만 낮게 하고, 난 내대로 막 미안하고 막. 그래가지고요, 2시간 지나서 제정신 돌아오면 일단 쓰레기통 다시 뒤져가지고 아까 째가 꾸개가 버린 문제집 다시 꺼내가지고요, 그걸 펴고 찢은 부분 스카치 테이프 붙이고 이래가지고 다시 원상복구 해야 되죠. 왜냐면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엄마 아빠가 지를 포기한 듯한 말을 하는 거 제일 싫어하거든요. 제일 두려워하고. 그렇게 상처를 주면 안 되는데, 저도 워낙 초보 아빠다 보니까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애한테 가서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빌려면 일단 원상복구부터 해야 돼요. 그래서 문제집 다시 막 펴고 붙이고 해가지고 이제 제대로 해놓고 애 방에 들어가서 우리 아이 침대 머리맡에 무릎을 꿇고 이제 애 손을 잡고, 이거 제가 너무 자주 하는 레파토리라서 제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니는 아까 아빠가 미쳤나봐. 우리 아들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아빠가 불안해서 그랬어. 한 번만 용서해줘. 아빠가 지금 교회 다니면서 목사님 말씀 열심히 듣고 있으니까 조금 있으면 인간 될 거야. 저는 이 말을요, 수없이 많이 했어요. 부끄럽지만 제가 고백하는 이유는요, 제 이 짧은 시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하다 보면 좀 잘하고 긍정적인 걸 말할 거 아니에요? 근데 혹시 여러분들이 저거 되게 잘난 척 하네 이렇게 들으실까봐. 그리고 저는요, 또 아이를 다 키웠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들 아는 게 훨씬 많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잘못 들으면요, 아이고, 저걸 어느 세월에 다 내가 알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도 여러분 나이 때는 여러분들보다 훨씬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앞으로 이제 좀 뭐 잘한 이야기 하더라도 잘난 척 한다고 듣지 마시고,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많은 실패를 경험했다. 그렇지만 저는 거기서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어요. 애한테 무조건 잘못했다고 빌고요. 울고. 저는 우리 아이 앞에서 진짜 많이 울었어요.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그죠? 안타깝기도 하고, 막 이래가지고. 제가 우리 아버지가 안 계셔가지고, 제 인생의 그 갈림길마다 누구한테 조언을 구하거나 할 제 인생에 멘토가 없었어요. 학교를 못 다녀서 선생님도 없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맨 땅에 헤딩하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제가 우리 아이한테는 내가 그런 아쉬움을 겪게 하고 싶지 않아서 좋은 아빠가 되고 싶었거든요. 근데 마음으로는 원이도 돼, 육신이 약하도다 하는 것처럼, 아이고, 해보니까 이놈의 충동 조절 장애가, 저는 중증 충동 조절 장애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먼저 고백하고, 그래도 좀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어린 시절에 여러분들 다 들어서 알겠지만요, 꾸준하게 좋은 어린 책을 읽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요, 학습에 필요한 어떤 요소들이 자라요. 옛날에 몬테소리 여사가, 여러분들 유치원 부모교육 받아보셨으면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한 어린이가 훌륭한 성인으로 성장하는 데는 크게 세 가지 영역의 균형 잡힌 발달이 필요하다. 첫째는 신체의 건강, 신체적 발달, 행동 발달, 이렇게 말하죠. 두 번째가 인지 영역의 발달. 이건 학습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한 부분이 정서적인 안정. 이 세 가지가 균형감 있게 자라야 돼요. 그래서 특히 학습과 관련해서 인지 영역이 잘 발달해야 되죠. 인지 영역을 이루는 요소들이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생각하는 힘, 그 다음에 독해 능력, 텍스트에 대한 이해 능력, 이런 것들, 그리고 창의적인 마인드, 또 풍부한 어휘력, 또 어린 시절부터 아주 좋은 습관을 잡아서 집중력을 키우는 것,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학습에 필요한 인지 영역의 요소예요. 근데 인지 영역의 요소들이 어떻게 자라게 되는가를 잘 살펴보면요, 가장 손쉬운 방법이 뭔가 하면, 좋은 어린이 책을 아이가 어릴 때부터 꾸준히 읽어주는 소리를 듣고, 또 자기가 읽고 책을 좋아하고 이러는 거죠.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요소들이 자라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이거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학교 단원평가나 기말고사에도 측정이 잘 안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학교 단원평가는 범위가 딱 정해져 있고, 그 범위를 성실하게 공부하면 좀 괜찮은 성적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말고사 다가오면 엄마들 문방구 가서 넘기는 문제집 사다가 저녁마다 곡소리 내고 있죠. 집집마다. 그런데 자, 기말고사는 그렇게 하면 한두 개 더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장기적으로 봐서 아이에게 필요한 어떤 요소들, 자,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생각하는 힘이에요. 대학에서 가장 좋아하는 요소가 뭔지 알아요? 비판적 사고력. 이거예요. 그래서 논술도 치고 하는 거죠. 수능에서도 가장 필요한 게 뭔가 하면 생각하는 힘이에요. 사고력. 이걸 잘하게 하는 데는 가장 좋은 방법이 직접 경험하는 거죠. 우리 어른들 말로 하면 쇠견머리라고 하죠. 경험을 직접 많이 다양하게 할수록 생각하는 힘이 깊어져요. 인생을 많이 살수록 좀 더 실패와 성공을 거듭하다 보면 생각이 좀 깊어지죠. 젊을 때하고 다르잖아요. 젊을 때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봐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이제 자제하는 법도 배우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경험을 하면 가장 좋아요. 그래서 요즘 젊은 엄마들이 아이들 데리고 체험학습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저 코엑스 같은데 뭐, 코엑스가 아니고 엑스콘가? 이런데 뭐 내려오면 뭐 계속 가고 하죠. 거기 가면 뭐 이상한 뭐 체험, 뭐 직업 체험하는 것도 있고, 뭐라 하더라? 리틀 소시움 이런 데도 많이 가고요. 옛날엔 꿈 같은 이야기였어요. 돈만 있으면 내가 해보고 싶었던 것들인데 그걸 자본이 투자돼 가지고 직업 체험도 직접 해보고 하잖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어머니들 요즘 보면 뭐 캠핑도 많이 가고, 그죠? 뭐 우리 아이가 꼭 뭐 가봐야 될 곳, 뭐 100곳 하면서 카스나 SNS를 통해서 공유도 많이 하고, 제가 하던 것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더 잘해요. 근데
직접 경험에는 한계가 있거든요. 시간도 그렇고 아이들 어리고 하니까. 그래서 이 직접 경험을 보완하는 것이 뭔가 하면 간접 경험이죠. 간접 경험을 가장 손쉽게 하는 방법은 다른 아이가 경험한 것을 내가 책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책 읽기를 통해서 많은 간접 경험을 풍부하게 하게 되면 생각하는 힘이 자라죠. 그리고 당연히 책을 읽으니까 독해 능력이 자라고요. 어휘력이 풍부해지고요. 또 전집 말고 좋은 어린이책을 계속 접하다 보면 창의성이 자라요. 천편일률적인 장정과 디자인 뭐 이런 게 아니고, 그죠? 책 한 권 한 권마다 크기가 다 다르고 질감이 다 다르고 일러스트 다 다르고 편집이 다 다르고 막 이러니까 그런 좋은 어린이 그림책들을 많이 읽고 이러면요 저절로 창의성도 자라고, 그래서 학습에 필요한 요소들이 무럭무럭 자라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젊은 엄마들이 이걸 잘 머리로는 그래 책 읽기가 중요하지라고 동의하면서 실생활에서는 이게 잘 안 돼. 왜?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일본의 어떤 유명한 학자는 뭐라고 말했는 줄 알아요? 이런 거 보고 숨은 실력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자녀교육에서 최선은 숨은 실력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최선은 뭔가 하면 학교 성적도 잘 나오고 숨은 실력도 자꾸 잘하는 것. 이게 최선이죠, 최선. 근데 최선이 안 된다면 차선을 택해야 되죠. 차선이 뭔지 알아요? 학교 성적은 지금 당장 잘 나오지 않더라도 숨은 실력을 계속 향상시키는 이게 차선이죠. 그러면 언젠가는 아이가, 그죠? 동기가 부여되거나 했을 때 포텐을 터뜨릴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게 차선이에요. 차선 다음에 차악이라고 하죠. 차악은 뭔지 알아요? 숨은 실력은 개코도 안 잘하는데 학교 성적만 잘 나오는 거. 이건요, 지금은 당장은 뭐 기분이 좋고 뭐 이럴지 모르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밀려나 성적이 떨어지고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차악이죠. 최악은 뭔지 알아요? 학교 성적도 안 나오는 것이 숨은 실력도 전혀 길러지지 않는, 이게 최악이죠. 최악. 크게 네 가지로 거칠게 나누자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릴 때일수록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눈앞에 있는 이익을 위해서 지금 기말고사를 대비해서 애를 막 쪼을 것인가, 아니면 이 시간에 여기 무슨 도서관 있더라, 이쪽에 제일 성서도서관이에요. 학교 도서실도 있죠. 요즘 학교 도서실에도 좋은 어린이책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자, 그 시간에 도서관에 가서 가족 아이디 다 만들어가지고 책 빌리면 많이 빌릴 수 있어요. 빌려가지고 일주일 동안 꾸준히 읽고 다시 반납하고 또 읽고 이걸 할 것인가, 이건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려있어요. 이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옆집 해피네는 지금 넘기는 문제집 풀리면서 기말고사 대비하고 있거든. 근데 여기에 의연하게 내가 길게 보고 아이의 숨은 실력을 키운다, 이건 보통 이 각오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걸 마치 제가 비유하자면 콩나물 키우기하고 비슷해요. 왜? 콩나물 씨로 보면요, 밑에 구멍이 뻥뻥 뚫려 있고 이래 뭘 나뭇가지 같은 걸로 받쳐놨어요. 구멍으로 물이 다 빠져나가요. 콩나물 위로 물을 붓죠. 물을 보면 물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은데 신기하게도 콩나물이 자라고 있어요. 자, 우리가 얼핏 보기에는 물이 구멍, 또 뻥뻥 뚫힌 구멍 사이로 다 빠져나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다 빠져나가는 건 아니고 그 중에 일부를 콩이 머금고 있다가 콩나물을 쑥쑥 자라게 하는 거죠. 참 신기해요. 콩나물 자라는 거 보면 분명히 우리가 볼 때 다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뭐가 자란다니까요. 자, 좋은 어린이책을 꾸준히 읽으면 바로 이런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분명히 책을 읽는 거 보면 아무 도움도 안 될 거 그럴 것 같아서 그 시간에 문제 하나 더 푸는 게 더 나을 것 같죠. 학습지 한 문제 한 장 더 하고. 근데 그렇지 않다니까. 분명히 뭐 책 건성으로 읽고 막 때려치우고 막 이러죠. 대충 읽고 뭐 불안해가지고 엄마들 또 쫓아다니면서 막 책 다 읽었나 하고 뭐 주인공이 어떻게 됐노 하고, 그래 동생하고 사이좋게 지내라 하더나 하고 막 앞으로 가면 네 어떻게 할래, 공부 열심히 할래 안 할래 하고 막 확인하죠. 확인. 근데 이놈의 확인도 질문도 한두 번이지. 여러분들 질문하려고 하면 문제를 계속 만들어야 되잖아. 근데 여러분 바빠서 책 못 읽죠? 동생도 케어해야 되고 설거지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어때요? 친절한 전집 출판사들이 여러분들 대신해서 문제집 몇 쪽 만들어가지고 책 뒤에 막 붙여져 나오죠. 그럼 또 동네 언니들이 이거 좋은 책이라 하면서 막 권해. 그러면 막 아이고 좋은 책인가 보다 싶어가 막 사재죠. 이걸 반복하는 거라. 이건요, 제가 여러분들 뭐 앞으로 다시 볼 일 없으니까 좀 못되게 말할게요.
이건 책이 아니고 교재. 책하고 교재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문제집이죠, 문제집. 엄마들이 뭘 아이들한테 물어보고 책을 읽었는데 뭐가 진짜 뭐 깨달은 게 있는지 도움이 됐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계속 불안해가 질문을 하니까 그걸 친절하게 돕는다고 문제를 막 만들어가지고 학습지처럼 책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책 뒤에 딱 문제지가 서너 쪽 붙어 있죠? 두세 쪽 붙어 있죠? 막 그러면 엄마들이 좋아가지고 막 이제 문제 새로 안 만들어도 되니까.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자, 좋은 어린이 책을 계속 꾸준히 빌려다가 아이들에게 읽어주면 책이 아이를 자라게 한다. 여러분들은요, 육체적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먹거리, GMO 조작식품 피하고 유기농 먹거리 이런 걸 계속 공급하면 어떻게 돼요? 아이들이 당연히 건강하게 자라죠. 왜? 아이들 안에는요, 이 자라게 하는 어떤 요소가 있어요. 이게 생명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은 다 자라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도요, 좋은 어린이 책을 꾸준히 읽어주면 이 인지 능력이 저절로 자라요. 이걸 해봐야 아는데 여러분도 아직 잘 안 해보니까 설마 그럴까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여기서 또 인증샷. 이게 제가 우리 집 갑옷처럼 가지고 있는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 때요 받은 메달이에요. 교육감님이 바뀌어가지고 갑자기 초등학생 창의력 경진대회를 한다는 거라. 그때 교육감님은 창의력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대구 시내 190개 초등학교가 있었는데 각 학교 6학년 대표들 한 명씩 뽑았어요. 대구 교대에 다 모았어요. 대구에서 가장 똑똑한 애들이 학교 대표를 뽑혀서 나왔겠죠. 고학년 중에서 가장 똑똑한 애들은 주로 어디 있는가 하면 저 경북대학교 과학경제교육원. 거기 대표들 이제 거기 다니던 애들이 학교 대표로 다 대거 뽑혀가 대구 교대에 모였어요. 대구 교대 교수님들이 친히 문제를 출제했어요. 8문제. 수학 2문제, 읽기 2문제, 사회 2문제, 과학 2문제, 8문제가 출제됐어요. 우리 애는 아주 조그만 학교, 세 학급밖에 없는 학교 다녀가지고 운이 좋아서 학교 대표를 뽑혔어요. 그리고 교대 가서 8문제를 풀고 왔다니까. 근데 얼마 이게 갔다 오디만은 계속 발표를 기다리는 거라. 지금 뭐 기대가 됐나 봐. 그래서 저는 기다리지 말아 했어요. 상처받을까봐. 우리는 길게 보고 수능 때 네가 실력을 수능에서 전국 수석하기 위해서 아빠가 너를 키우고 있다. 진짜 그렇게 큰 소리 쳤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성과가 안 나와도 네가 기죽을 필요 없다. 그러니까 발표 기다리지 마라 이렇게 말했어. 근데 애는 기다려. 근데 실제로 거기서 우리 애가 190명 중에 5등을 했어요. 1등 1명 금메달, 2등 3명 은메달, 3등 5명 동메달, 5등에서 9등까지 동메달. 우리 집 가보예요. 제가 얼마 전에 연휴가 길어가지고 아주 심심해가 애 방 청소하다가 저걸 발견해가지고 제가 초반에 원래 초반에 강의할 때 이 사진 인증샷 없었어요. 저거 발견해가지고 갑자기 내가 우리 애 생각이 나가지고 그때까지 우리 애가 한 거 하나도 없어요. 영재교육 받은 적도 없고요. 사교육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어린 시절로 다니면서 좋은 어린 책을 꾸준히 읽었고 6학년이 될 때 물론 수학 공부 저하고 했죠. 매일 하루에 4문제씩. 수학 공부 이야기 하려면 또 밤새니까 내년에 불러주시면 제가 수학 공부 이야기, 아이를 살리는 수학 공부, 애 잡는 수학 공부 말고요. 그리고 영어는 제가 유명한 잠순의 초창기 멤버잖아요. 잠순의 커가는 아이들이라고 알아요? 인터넷 자녀교육 포탈 잠순의 커가는 아이들이 우리 아이 초3 때 생겼어요. 제가 초3 때 생길 때부터 들어가서 지금까지 거기 있어요. 회원으로. 지금은 글도 안 쓰고 이러니까 뭐 모르지만 요즘 어린 엄마들은 저를 잘 모르죠. 저는 잠순회에서 제 입으로 이런 말 하려고 하기 좀 그런데 가장 전설적인 회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요즘 엄마는 세대가 달라가 저를 몰라. 이 잠순에 커가는 아이들은요 유료 사이트거든. 연회비 10만원을 내야 들어갈 수 있어요. 안 그러면 하나도 못 봐. 월 결제도 안 돼. 최소한 6개월에 6만원 아니면 1년에 10만원 결제해야 볼 수 있는 사이트예요. 거기서 제가 배웠잖아요. 그 소위 말하는 엄마표 영어 공부법. 도서관에 가시면 잠순 아이들의 소문난 영어 공부법이 있어요. 저는 그대로 영어 학원이나 영어 해외 연수 뭐 이런 거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이 네이티브처럼 후내년에 불러주시면 이 엄마표 영어 공부법을 그때 문제가 어떤 게 나온지 알아요? 유명한 저 성경에 보면요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 있어요. 이스라엘의 가장 지혜로운 왕이 솔로몬이었는데 솔로몬에게 어느 날 애기 엄마가 둘이 찾아왔어요. 애기 하나 갓난 애기 하나 데리고 서로 자기 애라고 우기는
장면, 이제 그 유명한 친자 확인 소송. 그래가지고 솔로몬이 아무리 뭐 캐도 뭐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 양보하라 해도 아무도 양보 안 하고 할 수 없이 열받아가지고 솔로몬이 그럼 애를 반토막 내가지고 나눠 가지라 하니까 친엄마가 깜짝 놀래가지고 제가 양보할게요. 근데 가짜 엄마는 그러죠 뭐 이렇게 된 거라. 그래서 솔로몬이 딱 눈치채고 친엄마를 찾아줬다는 일화가 성경에 실려 있어요. 그걸 긴 지문으로 주면서 초등 6학년들한테 교수님들이 문제를 어떻게 냈는가 하면 네가 만약 솔로몬이라면 어떻게 친엄마를 찾아줄 것인지 생각나는 대로 써라. 이건 논리적 사고력이 없으면 대답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것을 쓰면 높은 점수를 받아. 생각나는 대로 써야 돼. 그렇다고 해서 뭐 주사위 던져서 찾아줍니다 이렇게 했다가는 감점 당하죠. 그게 아니라 논리적 설득력 있는 방법. 제가 하나 생각해냈는데 예를 들면 애기 엉덩이를 때려가지고 울린 다음에 어느 엄마한테 기억하는가를 본다. 나 이렇게 이제 저 같으면 이렇게. 근데 우리 애가 그거 10몇 가지를 썼대. 이게 뭐예요? 생각하는 힘인 거라 사고력 또 창의력 이런 게 있어야지 그 많이 쓸 수 있는 거죠. 수학 문제도 진짜 재밌는 문제가 무슨 소리예요? 휴대폰 들잤어요? 칠판이 옆에서 안 되겠네요. 수학 문제도 진짜 창의적인 재밌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하여튼 8문제를 우리 아이가 풀었는데 발표를 기다렸다고 진짜 입상했다니까. 신기하죠? 이런 경험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 없어요. 우리 달서구하고 남구는 남부교육청 산하 있죠. 우리나라 영재교육의 거의 1인자라고 할 수 있는 지금 은퇴하셨지만 조석희 박사라고 있어요. 이분이 2000년대 초반에 영재교육진흥법을 자기가 발안했어요. 그리고 국회의원들한테 청원했죠. 그래서 국회를 통과했어요. 그 후로 이제 공식적으로 교육청 영재교육이 시작됐어요. 지금도 보면 4학년부터 3학년 겨울방학 때부터 영재 뽑는 절차가 진행되거든요. 학교 대표들 뽑고 학교 대표들이 교육청에 가서 선발시험을 치르고 이래가지고 학년당 60명의 영재를 뽑아서 20명씩 교실을 학급을 짜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집체교육을 받아요. 우리 나이 중학교 때 그게 처음 시작됐는데 그때는 남부교육청 산하 우리 아이 같은 학년의 중학생이 15,000명인가 있었어요. 같은 학년이 15,000명 중에 20명을 뽑는 시험이 있었어요. 수학과학 딱 2과목으로. 근데 우리 아이가 그 20명을 뽑는 시험 통과했잖아요. 그러니까 남부교육청 영재 최초 영재예요. 제가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아이가 학습에 필요한 어떤 요소들이 좋은 원리책을 꾸준히 읽으면서 계속 자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담대하게 큰 소리 치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책을 읽으면 우리 눈에 잘 포착되지 않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진짜 아이에게 도움이 되는 이런 요소들이 자란다. 아까 말씀드린 사고력, 독해력, 이해력, 어휘력, 집중력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어릴 때 책의 맛을 알게 하는 자녀 교육이 필요하죠. 근데 안타깝게도 머리로는 책이 중요하다는 걸 다 알아. 하도 푸르미 아빠가 큰 공헌을 해가지고 푸르미 아빠 모르는 사람은 설마 없겠지. 알아요? 푸르미 아빠 알아요? 푸르미 아빠가 제가 우리 아이 초등학교 3학년 때 푸르미 아빠가 책을 냈어요. 푸르미 이렇게 영재로 키웠다. 그래가지고 막 장안의 베스트셀러가 됐어. 푸르미하고 우리하고 동갑이거든. 제가 그 책 읽고 얼마나 기분 나빴는지 몰라요. 제가 한참 어린이집 좀 다니고 이럴 때니까 이런 책은 내가 내야 되는데 먼저 내가지고 아주 속상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푸르미 닷컴 만들고 이래가지고 푸르미 아빠가 교원 웅진 이런데 막 초청받아와서 강연하죠. 엄마들 교육받으러 가보면. 그래가지고 막 그러니까 책이 중요하다는 건 다 알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많은 엄마들이 진짜 좋은 어린이책이 어떤 책인지 몰라요. 다 전집. 푸르미 닷컴 가봐도 막 난리고 막. 푸르미는 그래가지고 그 책 읽어보니까 푸르미하고 푸르미 동생이 둘이 있는데 그 집은 유치원도 안 보내고요. 유치원 교육비 가지고 책을 사서 읽혔다는 거라. 근데 그 책이 주로 어떤 책인가 하면 푸르미네 집에 항상 단골로 오는 웅진 아저씨가 있죠. 방판 아저씨. 웅진 아저씨가 밀어주는 대로 웅진 전집을 다 사서 읽혔대. 그래가지고 이렇게 똑똑해졌다 하면서 푸르미는 우리하고 동갑이지만 우리 애가 2월생이라서 한 학년 빠르고요. 푸르미는 그때 2학년이었어요. 2학년인데 영재라고 막 큰 소리 치면서 책을 냈다니까. 아이를 키워보면 알겠지만 이 2학년 때 애 인생이 그렇게 쉬운 게 만만한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될지 몰라.
그리고 또 요즘은 그 푸르미 닷컴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엄마 중에 또 유명한 사람이 하나 나타났죠. 불량요가라고 들어봤어요? 하원맘의 불량요각 하면서. 그거는 또 조직원 제도도 있다. 조직원 제도. 하원맘이라는 분이 보험회사 하거든. 보험. 그리고 하원맘을 통해서 보험 가입하면 그 조직원이라. 하원맘의 블로그 있잖아요. 블로그. 가끔 가다 보면 조직원들 만난다니까. 저 불량요가 조직원들 2명 만났어요. 근데 자녀에게 그만 관심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이 두 분을 대표로 해서 대부분 책 읽기 하면 전집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초등학교 들어가면 책의 맛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참 비극적인 일이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들 아이들이 어리니까 아이들이 언제 수능을 치러 가겠어요? 여러분들이 수능을 쳤던 생각을 한번 해봐요. 여기 40 안 되신 분들은 다 수능 쳤죠? 포기했나? 수능 쳤겠지. 자, 그래서 먼저 이제 왜 마라톤 출전하게 되면요, 감독하고 선수들이 대회 직전에 어떻게 해요? 코스 답사를 해요. 국가대표 마라토너들이 올림픽을 나가거나 유명한 보스턴 마라톤 이런 데 나가면 미리 코스 답사를 한다니까, 차 타고. 왜냐면 언덕이 어디에 있고 바람이 어디서 불고, 그죠? 스포트 지점은 어디쯤 되고 이런 걸 파악해야 되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하고 미리 코스 답사를 하는 거예요. 뭐 요즘은 뭐 더 멀리도 바라봐야 되지만 우선 짧게 수능 때까지 바라보면, 수능 고사장 딱 가보면요, 제1기가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아이들이 컸어요. 근데 수능 첫날 국어고사를 치면, 국어시험을 치잖아요. 아이들 인생에서 어쩌면 가장 긴장되고 가장 중요한 시험이라고 할 수 있는 수능 국어 시간에 한 교실에 30명이 국어시험을 쳐요. 근데 8절지로 16쪽이라는 문제지가 주어지죠. 8절지로 16쪽. 여러분들 쳐봤나 모르겠네. 이게 책 같아. 느낌이 책 같다니까? 작은 활자로 빽빽하게 지문이 있고요. 밑에 문제 달랑 3문제 달려있어. 그러니까 막 열심히 읽은 다음에 문제 풀려고 보면 또 뭐 밑줄 친 기억에서 미음 가운데 뭐 용법이 다른 것 하나를 고르시오 하거든. 그러면 또 기억 찾아가고 니은 찾아가고 해가 미음까지 다 찾아가면서 막 샅샅이 수색해가지고 겨우 이해하가 다음 한 문제 풀고 이렇게. 3문제 다 풀고 나면 한숨을 내쉬고 휴 다 풀었다 하면서 다음 페이지 딱 넘겨요. 어떻게 돼요? 다음 페이지에 또 산더미 같은 지문이 턱, 또 문제 달랑 3문제. 이게 80분 동안 계속 되는 거라. 이거 미치고 환장한다니까. 감독 들어가 보면요, 수학은 아예 엎어놓고 자. 뭐 아무리 쳐다봐도 모르니까. 그리고 수학 엎어놓고 자도요, 뭐 쪽팔리거나 이런 거 없어. 대부분이 자니까. 근데 국어는요, 이게 우리말로 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자지도 못해요. 이 자존심이 용납을 안 해. 할 수 없이 어떻게 해요? 열심히 푸는 거지. 근데 80분 종칠 때 다 돼가면 시간이 모자라. 진짜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뭐 많이 남기는 사람은 10문제씩 남기고요, 적게 모자란 사람은 서너 문제 찍잖아. 쫙 한 번으로 찍으라고 또 배워가지고 막. 한 교실에 30명 중에 시간 내에 이걸 다 풀고요, 여유를 가지고 OMR 카드에 마킹하고 가져간 수험표 뒷면에 정답 적어와서 저녁에 가채점 하려고 대비하는 이런 애들이 한 교실에 한두 명 있을까 말까요? 왜? 책을 안 읽으니까. 책이 중요하다는 거 관념적으로 다 알고 있어요, 머리로는. 근데 여러분들이 아이를 키우면서 그렇게 안 키운다니까? 못 키우죠, 사실. 잘 몰라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교 3학년 때 저는 비극이에요. 자, 1학년 교실로 내려보면 1학년 교실로 내려보면요, 1학년 아이들 고등학교 들어가면, 여러분도 고등학교 생활을 해봤죠? 제일 중요한 시간이 뭔가 하면 자기 공부 시간이죠. 야자 시간과 주말 시간. 이게 자기 공부 시간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대부분 자기 공부 시간에 무슨 공부를 해요? 포기하지 않는 아이들은 다 수학 공부해요. 공부 좀 하는 애들은 다 수학 공부해요. 왜냐하면 난이도도 높아졌고 범위도 넓어져서 공부량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보통 자기 공부 시간의 약 60%를 수학 공부해야 돼요. 대학 입시는 수학이 제일 중요하거든. 그리고 30%는 영어 공부하고요, 나머지 1-20%는 사탐, 과탐 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고등학교 1학년 이후로는 책을 읽을 시간이 따로 없다. 국어 공부도 심지어는 하기 어렵다. 이걸 말해주는 거죠. 우리 아이도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책 열심히 읽었어요. 고등학교 딱 들어가니까 당장 입시체제에 편입돼가지고, 우리 아이는 영남고등학교 나왔거든요. 입시 공부를 하느라고 책 한 번도 못 읽었어요.
저도 불안해가지고 뭐 아무리 제가 강심장이라고 하더라도 고등학교 때까지 내가 책 읽고 있자 이런 소리 못 하겠더라고. 실제로 중학교 때는요, 우리 아이는 기말고사 칠 때도 어린이서점 가서 같이 책 읽었어요. 그 책방 선생님이 놀래가지고 막 사진도 찍고 이랬다니까. 기말고사 기간에 책 읽어 오는 집은 처음 본다 하면서. 제가 그렇게 중학교 때까지는 버텼는데 고등학교 가니까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고등학교 이후로는 제가 그렇다는 말은 대부분이 그렇단 말이죠. 책 읽을 시간이 없어요. 자, 언제까지 읽어야 돼요? 중학교 때까지 읽어야 돼요. 중학교로 내려옵니다. 근데 중학교 아이들은 다 이제 컸죠. 이제 쥐어박지도 못해요. 제가 이거 실한데 어느 날 애가 막 말을 안 들어가지고 한 대 쥐박으려고요. 초등학교 때 하듯이 제가 팔을 힘차게 스윙하면서 머리통을 향해서 제가 왼손을 가지고 확 했더니, 여러분들 안 해보고 어떻게 알아요? 뭐가 턱 걸리더라고요. 보니까 애 오른손 팔목이 제 팔목을 딱 잡았어. 제 앞에서. 이 새끼 봐라, 아빠가 때리는데 네가 막악 하면서 오른팔로 이번에 스윙을 힘차게 더 세게 아까 하니까 턱 양손 다 제가 잡혔어요. 이게 감히 아빠한테, 아빠가 혼내는데 막악 하면서 손 안 놓나 하면서 막 손을 막 흔들고 더 꼭 쥐고요. 아빠 정신 차려 하면서 저를 벽으로 밀어붙였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가면 이제 때리지도 못해. 큰 사고 나기 십상이고요. 그리고 애들이 대부분 뭐라 하는가 하면, 엄마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할게 하면서 방문 쾅 닫고 들어가 본다니까. 그러면요, 여러분들 뭐 자녀교육에 관한 아무리 뭐 하늘을 찌르는 지식과 정보가 있다고 해도 안 먹혀. 이제 지가 알아서 하겠다는 거야. 그래 가지고 이제 이때 되면 이제 그래도 저 범어동 이런 데 가면요, 엄마들 센 엄마들 있거든. 그런 엄마들은 뭐 애 막 스마트폰 요금 결제 안 해준다고 겁주고 이래가지고 할 수 없이 애들을 어디 보내요? 뒷골목에 가면 국어논술 전문학원 이런 데 있거든. 책은 안 읽지. 책이 중요하다는 건 알지. 중학교 때까지 아니면 책 읽을 시간 없다는 거 알아. 그래가지고 국어논술 전문학원 보내요. 그런데 가면 비싼 돈 주고 가가지고 애들이 뭐 해요? 책을 읽는 게 아니라 멍 때리는 기술을 배워. 제 말이 아니고 대치동 유명한 학원가의 유명한 선생님들, 이범 선생이나 이런 분들이 다 한 말이죠. 학원에 보내면 우리는 뭐죠? 그건 뭐라 합니까? 학원 보낼 때 주는 돈을 뭐라 해요? 어? 수업료? 학원비. 그래. 학원비 주고 우리는 좀 며칠 안도에 숨을 내쉬잖아요. 근데 그 대치동 전문가들 하는 말이 그 중에 5%는 그래도 조금 도움이 된다. 햇살 있고 머리 좋은 5%. 근데 대부분은 뭐 한다? 학원 운영비 내려온다. 이렇게 말해요. 전기세 내려온다. 이렇게 하죠. 그리고 애들이 배우는 건 멍 때리는 기술 배운다. 그러니까 국어논술 전문학원 중학교 때 보낸다고 해도 뭐 책 안 읽죠. 애들 스마트폰 다 들고 있어가지고 남자애들은 게임하고요. 여자애들은 SNS 하고 뭐 참 어려워요. 그때 늦었죠. 국어논술 전문학원 보낸다고 안 되고 이러니까. 자, 이 아이들이 초등 고학년 때는 와요. 초등 고학년 때 그까지는 그래도 엄마 말 좀 듣거든. 슬슬 사춘기가 시작되긴 하지만 아직도 말이 좀 먹혀요. 그래서 엄마들이 막 혼내고 하면 그래도 마지못해서 책 읽는 척에 들고 있는 책 보면 전부 Y 들고 있어. 아니면 학습 만화 들고 있고. 왜? 책의 맛을 몰라가지고 습관이 안 잡혀 있어. 그러니까 말풍선을 통해서 막 코믹한 대사를 구사하는 이런 만화책, 학습 만화 이런. 그리고 엄마들이 서점 가보면 제일 잘 눈에 띄는 매대, 중앙 매대에 보면 꼭 학습 만화 놓여 있어요. 서점 입장에서 원가는 낮고 마진폭은 큰 책을 디스플레이 하는 거죠. 그래서 잘 눈에 잘 띄는 곳이 학습 만화가 있어요. 학습 만화는 싸구려라서 원가가 낮거든. 그 서점에 이익을 많이 주는 거죠. 그래서 학습 만화 많이 팔리는 거죠. 초등 5학년 때 이런 지경이라 불안하고 책은 안 읽는 것 같고 읽으라고 잔소리하면 건성으로 넘기고 이러니까 할 수 없이 또 뭐 해요? 방문 뭐더라? 한우리 독서논술, 주니어 플라톤, 웅진 북클럽 이런 거라도 하면 그래도 전문가 선생님이 한 달에 4권 추천해 주거든. 그거라도 읽을까 싶어가지고 하고 있죠. 요즘은 또 동네마다 뭐 책나무 캐사코 뭐 이런 거 많이 들어서 가지고 이제 제일 중요하다 하니까 이제. 근데 사실 책을 보내는 게 아니고 애 거기서 논리를 보내줘요. 엄마가 일일이 케어할 수 없으니까 이제 엄마 뭐 일하러 다니는 분들 이런 분들 보면 그런데 보내가지고 애들 시간 때우게 하고 주로 이런 용도로 사용되고요. 제 읽기 습관이 진짜 잡힐 거라고 신뢰하고 보내는 엄마 잘 없죠. 저학년은 내려오면요.
책 읽기는 중요하고 어릴 때 전집은 사재놨는데 초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 보니까 이상하게 책을 안 읽어. 답답하고 불안하죠? 할 수 없이 어떻게 해요? 말귀는 못 알아듣는 것 같지? 시험 학교 가서 단원평가 같은 거 쳐보면 뭐 말도 안 되는 데서 틀리죠. 우리 연구소에서 1학년짜리 1학년들 3명이 우리 연구소에 수학 공부를 해요. 제가 우리 아이를 키웠던 거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제가 직접 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이모들하고 하는데 1학년에 보면 저거 있잖아요. 1 더 큰 수, 1 더 작은 수 뭐 이런 개념 있죠. 수세기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걸 하는데 보니까 애들이 5보다 1 더 큰 수를 다음 중에서 고르시오. 이런 문제를 만났어. 5보다 1 더 큰 수를 다음 중에 만나시오. 1, 4, 2, 5, 3, 6, 4, 7. 이렇게 정답이, 요즘 초등학교 문제집이 사지선다예요? 오지선다예요? 오지선다예요? 그러면 그 5번, 8 이렇게 딱. 애들이 다 틀렸어요. 3명 다. 5보다 1 더 큰 수를 고르시오. 다음 중에서 고르시오 하는데 뭐라고 해놓은지 알아요? 다음 중에 고르려고 하면 4, 5, 6 뭐예요? 3번 해야 되지. 3번 해야 정답인데 이것들이 전부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문제 밑에다가 6이라고 직접 써놨어.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네. 다음 중에서 고르시오. 이 말을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라. 5보다 1 더 큰 수가 6인 줄은 아는데 그걸 다음 중에서 골라야 되니까 1, 2, 3, 4, 5 중에서 3번을 골라야 되는데 친이 6이라고 답을 써놓는다고 주관식처럼. 애들이 이렇게 어릴 때 말귀를 못 알아듣거든. 그러니까 답답하죠? 그러니까 아는 것 같은데 문제 푸는 거 보면 틀려.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문제 푸는 연습을 안 해서 그럴 것이다. 전부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집집마다 전부 고민 끝에 다 뭐 부르잖아. 방문학습지, 눈높이 국어, 싱크빅 수학, 아니면 구몬 수학, 뭐 심지어는 장원 한자까지 막. 제가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진짜로. 어린 시절에 그렇게 할 일이 아니거든? 아이들이 사용할 소중한 시간이 있잖아요. 학습지가 나쁘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근데 소중한 시간을 더 효과적인 데 사용해야 되죠. 경제학적으로 말하면요, 내게 돈 10,000원이 있어요. 돈 10,000원을 가지고 한 재화를 사는데 돈을 집어 티셔츠 한 장을 샀어요. 그러면 내가 오늘 엄마들 강의한다고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강의 끝나고 나가서 점심을 먹을 기회를 대가로 지불하는 거죠. 티셔츠를 사는 건. 이걸 경제학으로 말하면 기회비용 이렇게 불러요. 우리 아이들이 사용할 소중한 시간이 있는데 이 소중한 시간을 내가 학습지나 문제집 푸는데 낭비한다면 그 소중한 시간을 장기적으로 생각하는 힘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 책을 읽히는데 들어갈 기회를, 필요한 기회를 놓치는 거죠. 대가로 지불하는 거죠. 어린 시절에 엄마들이 불안해서 그렇긴 한데 단원평가 뭐 기말고사 쳐야 되니까. 근데 항상 좀 다시 생각해야 돼요. 이게 장기적으로 우리 아이에게 도움이 되는지. 저도 해봤거든요. 우리 초등학교 3학년 딱 올라가는 이거 무슨 시험이라 합니까? 진단평가? 반배치고사 비슷한 걸 2학년 말이 치거든요. 그때 인마이 4과목을 쳤는데 무려 2과목에서 55점, 65점 받은 거라. 제가 어린 선생님 그렇게 다녔는데 그것도 슬생질생, 그 당시에 과목이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인데 55점, 65점. 제가 충격받아가지고 허천하에 내 아들이 이럴 수는 없다 싶어가지고 당장 3학년 중간고사 칠 때 있잖아요. 일주일 전부터 동네 문방구 뛰어갔잖아. 학교 앞에 문방구 가니까 넘기는 문제집, 두산동화 뭐 이런 거 있더라고. 그래서 두산동화 넘기는 문제집을 전과목 문제집을 사왔어요. 그래가지고 일주일 동안 저녁마다 그거 애한테 풀리는데 내 죽을 뻔했잖아. 애는 막 하기 싫어 질질질 끌고 있잖아요. 나는 막 악착같이 막 하려고 막 입에 막 도끼를 품고 막 눈 째려보면서 막 독려하면서 채찍질 다 해봤죠? 이거 미치고 환장한다니까? 뭐 채찍질 하면 달려가야 되는데 달려가진 않고 질질질 끌고 막 이래봐. 결국은 넘기는 문제집 다 못한다니까? 무려 일주일 전부터 하는데도. 와, 이건 별거 아닌데 집중만 하면 5분 만에 한 30문제 풀 것 같은데 그게 안 되네.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뭐 문방구에서 넘기는 문제 사서 풀었을 때 하고 놀렸을 때 하고 차이가 별로 없어요. 기껏해야 뭐 한두 문제 더 맞을까. 특히 공부 잘하는 아이들 세계에서는요, 나중에 중학교에서 내신 공부해보면 아는데 전교 1등하고 전교 2등 차이가요 한 문제 차이거든. 한 문제 차이를 극복하고 전교 2등이 전교 1등 되려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전과목 문제집을 한 권씩 더 풀어야 돼요.
왜냐면 전기 1등과 전기 1등 차이는 아주 요 작은 차이인데 한 문제를 더 맞춰야 되는데 거의 다 알고 있어. 진짜 아슬아슬하게 놓치는 한 문제를 찾으려면 모든 과목의 문제집을 하나씩 한 권씩 더 풀어야 한 문제를 더 맞출까 말까가 돼요. 정말 이거 피 마른다니까. 여러분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죠. 그러니까 어릴 때 가능하면 학습지 하지 마요. 학습지 하는 거 실력 향상에 도움이 안 돼. 문제 푸는 기술은 좀 배우겠지. 학습지나 문제집은요, 있는 실력을 확인하는 용도지, 없는 실력을 있게 증가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건 개념 공부를 해야지. 수학도 마찬가지. 수학 문제집을 푸는 건요, 한 달 후에, 지금 틀린 문제 한 달 후에 또 틀려요. 오늘 틀려가지고 오답했잖아요. 내일 풀면 맞아. 왜?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한 달 지나면, 이른바 소위 말하는 망각곡선이 작동해가지고 다 까먹어요. 이게 개념을 바꾸지 않으면, 시냅스 회로를 바꾸지 않으면 또 틀려요. 그러니까 진짜 실력을 향상시키려면 개념 공부를 해야 되고요. 전 과목으로 말하면 저학년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말한 물고기를 잡아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는 거죠. 아니면 그릇에 무슨 내용을 자꾸 담아주는 게 아니라 그릇의 크기를 키우는 작업. 이걸 초등 저학년 때 해야죠. 우리가 유전자를 바꿀 수는 없잖아요. 애들 뱃속에 또 들어갔다 나오게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후천적으로 우리가 아이들이 받은 가능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야죠. 근데 엄마들 이제 불안하니까 저학년 되는데 이상하게 책을 안 읽어. 그래도 유아기 때는 뭐 좀 읽는 것 같더니 제가 맛을 모르고 학교 들어오니까 대부분의 아이들 책 안 읽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어요. 유아기 때 저 보지 말고 이거 한번 봐요. 여기 좋네. 저 거울이 있어가지고 저는 뒤를 안 돌아봐도 다 보이네 지금. 이 밝은 엄마들은 저기서 저까지 저 색깔은 뭐고 이거 다 알더라. 웅진, 교원, 몬테소리, 프레벨, 해밍웨이, 안데르센, 그 밖에 듣보잡 출판사들이 낸 이거 꼭 읽으면 다 똑똑해지고 영재된다고 하는 언니들의 협박을 받고 잘 모르죠. 여러분들 애 처음 나와서 키우니까 너무 모르겠죠. 작은 것 하나도 막 너무 걱정이 되고 두렵고 불안하고. 우리가 아이를 키워보면 알겠지만 바깥에 나가서 일하는 아빠들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 불안감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어요. 그렇죠? 이 정체 모를 불안감. 그래가지고 뭘 해도 불안하니까 동네 언니들이 뭐 하면 있잖아요. 그게 진짠가 싶어가지고 우르르 쫓아가 사고 뭐. 사회탐구 전집, 과학탐구 전집 안 사면 큰일 난다고 하거든요. 근데 출판사는 어딘지 모르겠는데 잠순에서도 한때 막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집집마다 사회탐구 전집 산다고. 유엄마들이 뭐 수능 치나? 사회탐구, 과학탐구란 말은 수능 때문에 나온 말이에요. 근데 미안해요. 집집마다 이렇게 다 도배해놓고 있죠. 제가 옛날에 제가 젊을 때 강의를 할 때는 제가 철이 없어가지고요. 이거 엄마들한테 빨리 중고나라 갖다 다 팔락했어요. 왜냐하면 저거 쳐다보고 있으면 열받거든? 애 학교 들어갔어. 본전 생각나. 저거 쳐다보다가 애 쳐다보다가 저거 쳐다보다가 애 쳐다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뚜껑이 팍 열려요. 저기 엄마가 저 아빠한테 욕먹어가면서 비싼 돈 들여가 저거 사재놨는데 책은 안 읽고 있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진짜 열받는다니까. 그래서 제가 확 갖다 팔락했거든. 요즘은 팔라 소리 못해요. 왠지 알아요? 내가 엄마들 마음을 못 헤아렸어. 저걸 확 갖다 팔면요 인테리어가 무너지는데. 그 저건 인테리어지 인테리어. 책이 아니고 읽고 싶겠어요? 질식 가지 질식. 그래 저래 해놓고 옆집 옆에 놀러 오면 우리 집에 책 이렇게 많다 막 자랑도 좀 하고 괜히 어깨 힘들어가죠. 저도 다 해봤어요. 애는 안 읽는 데 있잖아요. 좀 글밥 많은 책 두꺼운 책 사다 놓고 막 언젠가 읽겠지 하면서 기대하고 누구 후배들 놀러 오면 자랑도 좀 하고 막. 근데 있잖아요. 저는 지금도 안타까운 게 엄마들이 우리 아이들 이거 큰일 났다. 시간이 왜 이렇게 짧아. 앞에서 무슨 뭐 교장선생님 시간 다 까먹었어요. 양호쌤, 보건쌤하고. 제 잘못 아니에요. 아니 어릴 때 아기 키우면서 애들 금방 자라잖아요. 그래서 옷을 한꺼번에 100벌씩 안 사줘요. 어떻게 해요? 애 성장에 맞게 몇 벌만 사가지고 돌려 입다가
또 크면 또 사고. 신발도 그렇고요. 그렇죠? 근데 엄마들 겁도 없이 어떻게 최근 저렇게 겁도 없이 저렇게 사는가 몰라. 신체보다 훨씬 중요한 게 정신적 영역이에요. 어릴 때 트라우마 한번 생기면요, 이게 평생 간다니까. 저는 분리불안이 평생 있어요. 분리불안. 왜 그런지 알아요? 초등학교 4학년 어느 날 우리 엄마가 삼형제를 못 키워가지고 엄마는 공장 기숙사 들어가고 저하고 동생을 데리고 서울에 있는 큰 외삼촌 집에 작은 외삼촌 집에 동생을 이제 맡기러 기차 그때 무궁화호인지 뭘 타고 서울로 올라가는 그 경험이 있거든. 우리 어머니는 정말 단돈 10원짜리 한 장도 아끼시던 분인데 그날따라 기차간에서 홍익회라고 있죠. 철도 가족들이 운영하는 매점 있잖아요. 구르마 끌고 다니면서 기차에서 그때 홍익회라고 불렀어요. 은퇴한 뭐 철도 공무원들의 뭐 모임, 홍익회에서 파는 삶은 계란 3개 100원 하는 걸 우리 엄마가 과감히 사더라고. 엄마 진짜 단돈 10원도 아낄 때 했어요. 삶은 계란 3개 100원짜리 사가지고 다 까가지고 동생 하나, 저 하나, 엄마 하나. 저는 그때는 이게 무슨 장면인지 몰라서 우리 엄마 오늘 와이카노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중에 제가 철이 들고 나서 보니까 그때 우리 엄마가 얼마나 가슴이 미어졌을까. 이 어린 피부치를 제가 초등학교 4학년이었으니까 동생은 1학년. 저 그때 그 기차간에서 먹던 삶은 계란 생각이 나가지고 제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분리불안, 애정결핍. 지금도요, 우리 마누라가 제가 전화를 3번 했는데 안 받잖아요. 그럼 내가 한 100번 한다니까. 전화 받을 때까지. 불안해가지고. 물론 극단적인 예지만 우리 아이들의 어릴 때 정신적 영역은 정말 예민하고 중요해요. 어떤 아이가 있어요. 애가 수학을 하는데 초등학교 1학년 때 수학하면 왜 구체물 들고 오라 하잖아요. 바둑알이나 가지나 상가지나 요즘 그런 걸로 하죠. 그 가장 살아있는 구체물이 뭔지 알아요? 손가락이거든. 애들 그래서 엄마 몰래 손가락으로 막 하잖아요. 엄마는 손가락 쓰지 말고 머리로 팍팍 했으면 좋아가지고 좋게 써가지고 손가락 쓰지 말라고 막 어떤 엄마가 자로 애 손가락을 때렸잖아. 우리 연구소 오는 애예요. 근데 진짜 얘가 그때 이후로 손을 계속 떨어요. 손을 계속 떨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초등학교 4학년이 되도록 미술 시간에 한 번도 작품을 완성해 본 적이 없어. 손을 떨어가 늦어가지고 속도가 늦었어. 이렇게 작은 것이 아이한테 큰 영향을 미쳐요. 얘가 이제 우리 연구소에 꾸준히 오게 됐는데 엄마가 어디서 제 강의를 듣다가 우리 연구소에 오게 됐어요. 애가 이모들 사랑을 충분히 받으면서 수학 공부를 이모들하고 같이 해요. 그러면서 괜찮다, 손가락을 마음껏 써도 된다 이런 말을 들은 거라. 그리고 애가 점점 3학년 때부터 왔는데 지금 5학년이에요. 점점 좋아져가지고 4학년 2학기 때 무슨 미술 시간에 포스터를 그리는데 얘가 최초로 자기 인생 최초로 포스터를 완성해서 제출했어. 그래가지고 장려상을 받았잖아. 그래가지고 우리가 막 다 기뻐가지고 얘가 장려상 받은 건요, 다른 집에서 전국대회 대상 받은 것보다 더 기쁜 일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엄마도 너무 기뻐하고 우리 엄마들 오는 단톡방이 있는데 거기다가 올렸잖아요. 엄마가 물로 한턱 쏘고 피자 막 얼마나 기쁜 일이냐니. 우리 아이들한테요, 어리들 어리죠. 정신적으로 작은 부분에 뭐가 건드려지면 이게 아주 큰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이것도 일본의 어떤 사람은 이런 현상을 보고 모원병이라고 불렀죠. 틱이라든지 불안장애라든지 이런 거. 원인이 엄마에게 있는 병 이렇게 불렀어요. 너무 잔인하지만. 그러니까 아이들의 어린 시절에 정신적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소중한 어린이 책을 저렇게 한꺼번에 수백 권씩 사잴 일이 아니라는 거라. 근데 엄마들 불안하죠. 그리고 지식을 많이 애들 머릿속에 우겨 넣으면 애가 똑똑해질 줄 알아. 이게 큰 착각이에요. 아까 말했죠. 그릇에다가 뭐 내용을 많이 담으면 될 줄 알아. 그릇 조그만데 내용 담아보면 얼마 없지 뭐. 그게 아니라 그릇의 크기를 키워주는 작업. 이걸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릴 때 절대로 이런 책 읽으면 안 돼요. 미안해요. 집집마다 다 있는 책 읽지 말라고 해서. 대부분 이거 제가 지는 게 아니고요. 메이저 전집 출판사 가면 이런 교육을 받잖아요. 몇 세부터 몇 세까지. 2살짜리 보고 세계 문화를 읽으래. 이거 영 나올락하네 진짜. 아니 2살짜리 세계 명작을 읽으래. 어느 나라 동화책 중에 2살짜리를 위한 동화책이 어디 있어요? 이거 전부 사기죠, 사기. 못되게 말하면. 전집 있잖아요. 보면 세계 명작들 보면 유명한 명작들 있거든요. 뭐 헨젤과 그레텔이니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전부 줄거리 다
다이제스트 해가지고요. 양을 줄이죠. 주인공 이름 그대로 있고 뭐 스토리만 앙상하게 남겨가지고 책의 감동이나 재미는 전혀 제거한 채로 어린이용, 애기용 세계명작 전집을 만들어요. 그리고 엄마들 설거지하거나 청소하라고 성우가 더빙까지 해가지고 테이프까지 팔아. 이걸 우리 어린 엄마들이 잘 모르니까 불안은 하고 잘 키우고 싶고 하니까 막 사죠. 그래가지고 막 녹음 테이프 틀어놔요. 이거 확 내 조카 같으면 확 녹음 테이프를 발로 차가지고 부숴보고 싶어. 우리 아이들한테 그렇게 뭐 책의 스토리 줄거리를 머릿속에 쑤셔 넣으려고 테이프 틀어주고 이럴 일 아니고요. 한 권을 읽어주더라도 엄마 무릎에 눕혀놓고 아이 학교 갔다 오면 꼭 안아주고요. 수고했다 하고 좋은 어린이책 그림책 꺼내가지고 엄마의 목소리로 우리 딸 사랑한다 이런 마음이 저절로 흘러가도록 이렇게 책을 읽어야 애들이 거기서 뭐 영향을 받죠. 근데 우리가 너무 학습 공부 여기에 이제 몰두하다 보니까 안타깝게도 그렇게 경도되는 거예요. 아니 6세 보고 경제나 역사, 한국사 이런 걸 공부하래. 전집 막 사서 읽히래. 왜 그런 줄 알아요? 수능 문과에서요 11과목 중에 선택해서 시험을 치거든요. 요즘은 뭐 한두 과목 선택하지만 옛날에는 4과목 선택했어요. 좋은 대학 가려면 문과 가면요 수능에서 4과목을 선택해야 되는데 이 4과목이 주로 뭐 한국지리, 윤리, 사회문화 이런 거 선택해요. 왜? 쉬운 거. 경제나 한국사는 제일 어렵거든. 그래서 선택을 안 하거든요. 9등급제 하니까 어려워서 선택을 잘 못하고 피해가니까 이걸 엄마도 이제 정보를 알았어.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마케팅 하는 거죠. 어려우니까 어릴 때부터 읽어라 이래가지고 경제나 역사를 어릴 때부터 집어넣는다. 고3들도 제일 어려워하는 게 역사, 경제예요 사실은. 시간이 없어서 이건 뭐 맨날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 지식 중심의 책읽기를 하면 안 된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책의 맛을 알아야 되는데 지식을 많이 알면 책의 맛을 몰라요. 그리고 요즘은 시대가 바뀌어서 지식을 많이 아는 건 소용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릇 조그만데 애들 유아기에 그릇 조그만데 거기다가 아무리 지식을 집어넣어 봐야 뭐 별거 안 들어가죠. 나중에 이런 건요 유아기 때 몇 년 동안 읽은 양을 6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 올라가는 겨울 방학 때 일주일만 읽으면 되는 그런 양이에요. 그리고 더군다나 요즘은 지식은 네이버에 물어보면 다 가르쳐줘요. 이제 한 개인이 많은 지식을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식과 정보는 다 제공되고요. 제공된 지식과 그 정보를 기반으로 어떻게 새로운 컨텐츠를 만들어내는가 이런 게 더 중요한 시대가 됐죠. 그래서 그렇게 지식 중심의 책 읽기를 하다 보니까 책의 맛을 모른다. 근데 어떤 아이들은요 책을 읽다가 엄마 나 이 책 마음이 짠해서 못 읽겠어 이런 거 있어요. 이런 애들이 있다니까. 이건 책의 맛을 아는 거예요. 마음이 짠하다 이거 슬프다 이 말이죠. 자기가 감당하기 어려워 아직 어려서. 그래서 나 이런 책 안 읽을래 이렇게 한다니까. 이건 애들이 벌써 책의 맛을 안다는 뜻이죠. 실제로 제가 어떤 초등학교 3학년 꼬마가 있었는데 저 화원 넘어가는 길에 보면 유천교 있죠. 유천교 근처에 가면 대진초등학교 있어요. 수목원 입구에. 대진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어린 서점에 책을 사러 왔어요. 얘가 근데 책을 사러 왔는데 책을 한 권 들고 왔어. 들고 왔는데 보니까 한 10쪽 남았어. 근데 10쪽을 책 날개를 딱 펴가 딱 갈무리 해놨어요. 안 읽고. 야, 너는 왜 책도 다 안 읽고 책 사러 왔노? 하니까 얘가 하는 말이 제가 그때 충격을 받았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끝날까봐 아쉬워서 못 읽겠어요. 하고 또 책을 사러 왔다. 책의 맛을 안 거죠, 이 아이는? 이 아이도 원래 어릴 때는 전집만 읽었는데 이게 우리 와이프 친구거든, 엄마가. 고등학교 과학 선생님인데 저한테 이제 이렇게 조언을 받아가지고 제가 다니는 어린 선생님을 꾸준히 온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가 대진초등학교, 대진중학교 나와서 나중에 대구과학고등학교 나와서 지금 카이스트 4학년. 어릴 때부터 책의 맛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과거를 지망하고 과학자가 되려고 하지만 내가 켰어요. 과학자가 되더라도 인문학적 책 읽기가 충분히 돼야 훌륭한 과학자가 된다.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아는 요즘 그 케이블 채널에 보면 알쓸신잡 거기 나오는 유명한 과학자 하나 있죠. 정재승이라고. 걔도 과거 과학자인데 걔는 그죠? 인문학 읽기를 많이 해가지고 그 어려운 과학을 대중적으로 과학 이야기를 처음으로 대중적 과학책을 써낸 유명한 과학자예요. 과학 콘서트, 정재승과 함께하는 과학 콘서트 이런 것도 쓰고. 그러니까 과학자가 되려고 하더라도 동화책을 많이 읽어야 돼요, 사실은. 그래야 창의성도 자라고요. 아이디어가 풍부해져요. 어느 한 분야에 막 몰두해가 막
굉장히 협소해지죠.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책의 맛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책의 맛을 알려면 자기 이야기를 다룬 동화책, 이런 게 중요하죠. 동영상 제가 한 편 준비하는데 안 나오니까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저 뭔가 하면, 어른들은 몰라요. 이런 노래예요. 알죠? 뭐 장난감 사주고 뭐 이런 것만 하는데 사실은 뭐가 필요하다고요? 사랑이 필요하다고. 우리가 너무 공부하다 보니까 인지 영역이 잘하면 공부를 잘하잖아요. 그건 알아. 그래서 전집 막 일으키고 어릴 때 이렇게 했어요. 근데 공부에 너무 경도되다 보면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불안정해지죠. 정서적으로 불안정하면요, 이게 공부하기 어려워요. 제가 데리고 수학 공부하는 중학생들이 있는데 일마다 보면 그 중에 하나는요, 정말 순수하고 착한데 너무 불안해. 집중력도 현저히 떨어지고. 제가 아무리 고함지르고 욕하고 막 이러면서 해도 꼭 내가 50분 내하고 수학 공부, 하루에 50분 수학 공부를 매일 와서 하거든요. 공부 습관을 잡기 위해서. 중학교 1학년짜리인데 내가 말했어요. 네가 50분 동안 한 번도 밖에 안 나가고 제자리에 앉아있으면 하루에 10,000원씩 준다. 내가 이렇게 말했어. 근데 얘가 아직도 한 번도 10,000원을 받아간 적이 없어요. 한 10분 있으면 물 마시고 올게요. 한 30분 있으면 화장실 갔다 올게요. 그리고 시계 계속 쳐다보고. 왜? 어릴 때 어떤 것이 길러지지 않았어. 그리고 아이들 대부분이 보면 너무 공부에 내몰리다 보니까 스트레스 받고 불안정하고 또 게임에 몰두하고 이러죠. 그래서 어릴 때 저학년 시절에 아이들에게 충분한 사랑의 공급이 필요해요. 지지와 격려가 필요하고 이렇죠. 근데 우리는 뭘 앓고 있어요? 중증 충동 조절 장애를 앓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아이들에게 하는 말 다 들어보면 지시, 명령, 확인, 그 다음 뭐예요? 확인해서 안 했거든? 그럼 어떻게 질책, 비난, 이게 다예요. 우리가 하루 종일 하는 말을 mp3 가지고 녹음해보면 이게 다예요. 아이들을 지지하고 격려하고 찌랄하고 뭐 이거 하나도 없어. 부모 교육 받아보면 나전달법을 쓰래. 애가 뭐 잘못한 사고를 치면 애의 행위를 질책하지 말고, 왜? 그러면 마음이 다치니까. 그죠? 애의 그 실수나 이런 것에 대한 엄마의 느끼는 마음을 표현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야 애가 자존감이 안 상한다고, 안 낮아진다고. 이걸 뭐 영어로는 뭐 아이메시지 기법? 우리말로 나전달법 이렇게 말해요. 그 부모교육 다 받아보죠. 책도 읽어보고. 저도 읽었어요. 내가 그래, 나전달법 써야지. 우리의 상처 안 받게. 우리가 수학 문제 틀렸어요. 나전달법 쓸게요. 사랑하는 아들아, 아빠는 네가 수학 문제를 풀다가 집중을 안 해서 오답이 자꾸 나오니까 허폐가 디빈단다. 이렇게 해야 돼. 이게 돼요? 이상하게 아이 공부시키다 보면 이게 안 되고, 이 새끼야 정신 안 차리나, 이렇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에 너무 경도되면, 인지 영역의 발달이 너무 경도되면 어떻게 돼요? 정서적으로 안정을 해쳐요. 정서적으로 불안정하면, 사랑을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면 아이들 불안해가지고 어디 집중을 잘 못해요. 그리고 이상한 현상 틱 하는 애들 있고, 손톱 물어뜯는 애들은 뭐 비일비재하죠. 우리 애도 어릴 때는 손톱을 안 깎아줬어요. 하도 물어뜯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엄마가 막 이상한 거 어디서 또 책 읽어가지고 있잖아요. 그 뭐지? 악가전기, 머큐로그롬, 그거 손톱에 막 발라주고, 요오드 딩크 손톱에 발라주고, 막 애가 손톱 빨다가 쓴맛 나니까 이제 안 하라고 막 이것도 하고요. 제가 하도, 저도 어릴 때 철없으니까 무섭게 애를 키워가지고 중학교 1학년 일기장에다가는 아빠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쓰고요. 아빠 너무 무서우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가 정말 아이를 사랑해서, 그죠? 그렇게 아이를 키우려고 했는데 막상 해보면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어려웠는데도 불구하고 참 고마웠던 것이, 제가 어린이 서점을 12년 다녔다 했잖아요. 늘 어린이 서점에 가서 좋은 어린이책을 사와서, 그림책 같은 거 사와서 아이한테 읽어줄 때는 이상하게 책의 내용이 너무 따뜻하고 감동적이고 또 아이를 사랑하는 내용이니까 내가 할 수 없는 말을 아이한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감동적인 그림책이 있는데, 이제 무슨 말인가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유명한 그림책 작가 최숙희 선생이라고 있는데, 이분이 쓴 그림책 중에 엄마가 화났다 이런 그림책이 있어요.
이 그림책 보면요, 이 초등학교 1학년쯤 되는 여학생 꼬마가 어느 날 엄마가 짜장면을 시켜준다니까. 애가 너무 짜장면 좋아하잖아요. 식탁 위에 짜장면을 이렇게 배달해 왔어. 그래서 애가 막 열심히 먹었어요. 엄마가 시켜주고 맛있게 먹었는데 갑자기 엄마가 막 어디만은 막 헐크처럼 막 지랄하네. 가만히 보니까 막 식탁에 다 엎었다고 막 1학년들이 먹다 보면 막 다 퍼질르고 뭐 흘리고 막 얼굴에 떡칠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너무 맛있어서 먹었을 뿐인데 엄마가 와서 막 시킬 때 마음은 어디 간 데 없고 막 애가 갑자기 영문을 모르고 혼나니까 자존감이 툭 낮아지는 거야. 또 좀 있으니까 엄마가 가면 혼자 목욕하래. 얼굴도 더러워지고 했으니까 목욕하러 가니까 애가 목욕탕에 들어가가지고 열심히 목욕하다 보니까 목욕이 너무 재밌네. 엄마하고 할 때하고 또 달라. 엄마는 뭐 때민다 캐사고 막 지 혼자 하니까 너무 자유롭고 재밌어가지고 비누거품 푸는 게 너무 많이 풀었어. 그리고 온 목욕탕이 막 거품으로 도배가 되고요. 막 그리고 목욕탕 여러 가지 뭐 이거 있잖아요. 이런 거 가지고 막 재밌게 놀고 막 그죠? 목욕탕 또 지가 청소한다고 목욕하러 들어온 김에 엄마가 청소하는 거 봤거든. 서로 가지고 또 바닥 문지르고 있고 막 완전히 목욕탕 개판된 거라. 애가 목욕하러 들어가고 아무리 써도 안 나와요. 엄마가 벌컥 문 열고 들어보니까 완전히 개판돼 있거든. 그러니까 또 엄마가 막 고함 지르면서 또 찌랄하는 거라. 그래 애 자존감이 툭 낮아졌어. 또 좀 있으니까 이번엔 심심해가지고 이번엔 좀 조신하게 그림 그리려고 스케치북하고 그림 그리다 보니까 애가 상상력이 너무 뛰어나가지고 스케치북이 너무 좁은 거라. 그러니까 옆에 벼락방과 연계해가지고 벽에다가 막 그림을 그리고 근데 또 갑자기 엄마 와가지고 막 뭐라 하는 거라. 아니 하는 집마다 뭐라 하네? 여러분들 안 그래요? 뭐든지 하는 집마다 쫓아다니면서 찌랄하고 있으니까 애들 자존감이 너무 낮아. 근데 이걸 그 최숙희 선생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요, 애가 작아진다 이렇게 묘사했어요. 자존감이 낮아지는 것은 애가 크기가 작아진다고. 나중에 보니까 애가 없어. 너무 작아져가지고. 그제서야 엄마가 놀래가지고 정신이 번쩍 들어가 애 찾으러 다니는 거라. 막 울면서 막 짜장면 집에도 가보고요. 막 온 동네 돌아다니면서 우리 애 못 봤어요. 우리 애 못 봤어. 막 울고 있는 거라. 근데 알고 보니까 애가 너무 작아져가지고 엄마 치마 밑에서 잠들어 있던 거, 울다가. 애들 갑자기 울다가 지쳐가 잠드는 경우 있죠. 근데 자다 보니까 엄마가 막 울면서 어디 돌아다니네? 애가 깨가 보니까. 그래가지고, 아까 엄마가 막 나를 막 사사건건 혼냈지만, 알고 보니까 엄마가 나를,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시는구나. 그러니까 저렇게 울면서 찾아다니지, 이렇게. 그래가지고 막, 마지막에는 막 끌어안고 같이 울면서 우리 딸 사랑해. 아까는 엄마가 미안했어. 하고 이렇게. 이거 뭐예요? 소통하죠. 자, 우리 애들이 이 그림책 읽는다고 생각해봐요. 바로 읽자 말자, 이거 바로 우리 집 모양이네. 우리 집이네. 이래 되는 거라. 이게 뭐예요? 동의시. 이 꼬마가, 그죠? 주인공하고 지하고 똑같은 거라. 그러니까 책에 빠져드는 거지. 이 아줌마는 우리 엄마하고 똑같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애가 혼날 때 나도 속상하고, 이 애가 엄마하고 끌어안고 울 때 나도 위로를 받고 이러는 거죠. 이걸 보고 뭐라 해요? 카타르시스, 자기 정화. 그러니까 좋은 어린이책을 읽으면요, 아이들이 우리가 하지 못하는 위로와 격려를 책 읽기를 통해서 받는다니까. 카타르시스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시간이 없어서 이거 뭐 다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 여러분들 옛날에 작년에 태양의 후예 보면서 다 송혜교한테 동의시 됐죠? 그래가지고 그 본방사수가 시청률을 40% 이상 올려놨어. 심지어는 전 대통령까지 봤다 하더라고. 이게 뭐예요? 동의시 때문에 그래. 동의시 때문에. 전 대통령이 뭐 이란을 방문하면서 히잡을 썼다고 어제 뉴스에 보니까, 네이버 뉴스에. 무슨 말인지 알아요? 히잡 뭔지 알아? 아랍 국가에 뭐 흰 포대기 덮어 쓰는 거 있잖아요. 송혜교가 그 포대기 덮어 쓴 장면. 어제 뉴스에 나왔다니까, 네이버 뉴스에. 송혜교가 히잡 덮어 쓰고 있는 장면하고 전 대통령이 이란 순방해가지고 히잡 덮어 쓰고 있는 장면. 대통령도 동의시가 되는데 그래. 여러분들 다 송혜교에 동의시 돼가지고 그렇게 재밌게 봤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책을 읽으면 이렇게 자기하고 주인공이 동일시가 돼야 돼요. 그래야 내면이 치유가 되고 회복되고 이런 작업이 있고요. 마지막에는 책을 다 읽고 나면 뭘 깨달아요? 내만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 다 이렇게 사네? 이것도 깨닫고요. 그리고 우리 엄마가 나를 알고 보니까 사랑하시는구나, 이것도 알게 되죠. 그러니까 좋은 어린이책을 읽으면 뭘 깨닫게 돼요. 이걸 보고
통찰이라고 합니다. 통찰.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평소에 내 맨정신으로 할 수 없는 아이에 대한 지지와 격려, 위로, 이런 걸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어린이책 읽기가, 특히 저학년 때는 좋은 그림책 읽기가 정말 중요해요. 아유, 시간이 없어. 이거 우리의 수능 성적표인데 그냥 지나갈게요. 자, 인증샷만 살짝 보여도 여러분 쳐다봐도 몰라요. 자, 하도 관심을 가지니까 이게 우리의 문과에서 전국에서 약 200등에서 250등 한 성적표예요. 상위 0.05%. 책 읽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내가 말하고 싶어서 좀 초잡하지만, 제가 이거 원래 5월달, 6월달만 보여드리고 마는 거예요. 4월달 강의에는 이것도 없었어요. 자, 넘어가요. 제가 지금까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여러분들의 책 읽기에 대한 인식을 좀 자극하고 싶었어요. 책 읽기가 그냥 머릿속으로 그렇게 중요하다, 뭐, 이런 정도가 아니고요. 정말 중요해요. 그냥 단순히 이번 기말고사에서 국어시험 한 문제 더 맞추는 이런 문제가 아니고, 전 과목에 영향을 미쳐요. 고학년들 수학 공부 시켜보면요,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문제를 못 풀어요. 이게 독해 능력이 부족한 거죠, 사실. 영어도요, 수능 쳐보면 전부 독해거든요. 문법 한 문제밖에 안 나와요. 다 독해인데, 청해 듣기 17문제 빼놓고는 다 독해예요. 독해인데 언어만 영어로 되어 있다 뿐이지, 결국은 텍스트에 대한 이해 능력을 평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좋은 어린이책 읽기는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친다. 그만큼 중요하다. 그리고 그래서 애들한테 좀 시간을 돌려줘야 되죠. 엄마들 스케줄에 따라서 막 바삐 돌리는 걸 멈추고 시간을 다 돌려줘서, 특히 저녁 무렵에, 자, 둘이 시간에 책 읽으라 하면 안 되고요. 그러면 건성으로 읽어요. 피아노 끝나고 태권도 갈 때까지 1시간 비니까 그때 책 읽어 이렇게 말하면 대부분 스키핑해요. 건성으로 읽기. 그러니까 엄마들이 보면 불안한 거라. 그 시간에 다 와이 들고 있고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저녁 물리고 난 다음에 여유 있는 시간, 넉넉한 시간에, 그죠? 도서관에서 빌려온 책을 탁자 위에 다 모아놓고, 거실에 모아놓고 가족들이 함께 읽고, 또 보드게임도 하고, 수학을 하더라도 할리갈리 같은 걸 들고 와서 연필과 종이로 하는 수학 공부 그만하고요. 저학년 때는 게임을 해서 게임. 할리갈리 알아요? 과일, 그 카드에 그려지는 과일을 이렇게 뒤집어서 합이 5가 되면 종을 쳐서 상대편의 카드를 다 뺏어가는 게임 있죠. 이거 하면 1학년 때 배우는 저절로 수 나누기, 수 모으기, 1과 4, 2와 3 이렇게 수 모으기 하죠. 이걸 저절로 경험하게 하는 거야. 수학 공부도 이렇게 재밌게 해야 돼요, 사실은. 그리고 저 제일 밑에 있는 거요. 책을 읽어줘야 돼요. 1, 2, 3학년들은 아직 저학년이거든. 책 읽으라 하면 애들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애들이 많아요. 물론 잘 읽는 애도 있지만, 이 전문가들 한결같이 하는 말 가운데, 어린 시절에 책을 얼마나 엄마가 읽어준 책 읽기 소리를 많이 들었는가가 그 아이의 책 읽기 실력을 좌우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한글을 안다고 책을 읽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책을 읽어줘야 되고요. 언제까지 읽어주는가 하면, 근데 엄마도 왜 이리 떠드노? 제가 어떤 걸 자극해가지고 계속 할 말이 생각나는가 봐. 그래도 떠드네요. 자, 언제까지 책을 읽어주는가 하면요, 애들이 엄마가 읽어주는 소리 듣다 보면 눈이 터질 때가 와요. 내가 눈으로 읽는 게 훨씬 빠를 때가 온다니까? 그럼 엄마 답답해, 내가 읽을게 하고 책을 뺏어가요. 이걸 보고 소위 읽기 독립이라고 불러. 인위적으로 억지로 띠내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럼 분리불안이 일어난다니까? 왜 어릴 때 놀이방에 너무 어릴 때부터 보낸다든지 이러면요, 애들이 분리불안 증세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책 읽기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이제 읽기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근데 애들이 충분히 읽어서 저절로 레벨업이 되면, 많이 듣고 이러다 보면 저절로 레벨이 올라가서 엄마보다 빨리 읽게 돼요. 그때 뺏어간다니까? 그때까지는 꾸준히 읽어주는 게 좋고, 근데 이제 엄마들이 책을 읽으려고 하면 목도 아프고 부담이 되니까 가능하면 글밥이 얼마 없는 그림책을 사용하면 돼요. 많은 엄마들이 글밥 많은, 사치스럽게 글밥 많은 책 자꾸 찾는데 그러면 안 되고요. 저학년일 때 그림책 중에 훨씬 더 세계적인 그림책들이 많아요. 물론 뭐 저학년 문고도 있지만, 저는요, 지금 우리 고학년들도 제가 그림책 가지고 수업해요. 어린이를 위한 인문학 수업 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팀을 짜서, 그죠? 제가 어떤 책을 가지고 엄마들이 미리 집에서 읽어주게 하고 저한테 보내면 제가 아이들하고 자기 마음을 표현해보는 수업 하거든요. 최근에 우리 4학년 애들하고 우리 엄마 팔아요라는 그림책을 가지고 수업을 했어요. 엄마가 사사건건 잔소리하고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이제 엄마를 팔고 바꾼다는 그런 외국 그림책인데 아주 재밌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애들한테 미션을 줬잖아요. 자, 엄마를 반품하고 교환하고 싶은 사람은 교환 신청서를 작성하고 반품까지는 넘어가고 AS를 받고 싶은 엄마는 AS 신청서를 작성하고 이렇게 하니까 4학년짜리 애들 둘이서 막 엄청 하늘이 무너질 고민을 하는 거라. 반품은 너무하고 AS를 받자니 엄마 상처받을 것 같고 그래가지고 자기는 엄마를 그냥 사용하겠대. 그래서 제가 그냥 사용할 사람은 왜 엄마를 그냥 사용할지를 이유를 20가지를 쓰라 했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20가지를 썼는데 전부 있잖아요. 왜 엄마가 좋기 때문에 AS도 안 받고 반품도 안 하는지 20가지를 썼어요. 어떻게 쓴 줄 알아요? 우리 엄마는 가끔밖에 안 때리기 때문에 괜찮아요. 이런 식이라. 애들이 막 갈등이 생겨가지고 있잖아. 사실은 엄마가 막 자주 때리기 때문에 반품해야 되는데 그림책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애들 굉장히 재밌다니까. 자, 이런 그림책을 가지고 무시하지 말고 저학년 때 많이 읽어주라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좋은 어린이책이 있어야 되죠. 사실은 이건 그냥 지나가자. 시간이 다 돼가지고 가야 되는데 사실은 아직 1시간 정도는 제가 좋은 어린이책을 소개해야 되거든요. 근데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좋은 어린이책을 고르는 방법만 말씀드리고 갈게요. 도서관에서 좋은 어린이책을 빌려야 되잖아요. 좋은 어린이책이 아이들 손에 늘 다 있어야 되고 이러니까 자, 인터파크나 예스24 이런 데 가보면 좋은 어린이책에 대한 통계가 있어요. 가장 손쉬운 방법 아까 어디였노? 인터파크가 15년 동안 통계를 내봤어. 저 네이버 뉴스에 나온 거예요. 인터파크가 전산화된 이후로 15년 동안 통계를 냈는데 저렇게 베스트셀러, 저기는 전집도 없고 만화도 없어요. 정말 좋은 어린이책만 통계를 잡은 거죠. 저기서 힌트를 얻어서 도서관에 가서 이제 책을 빌려오거나 소장하고 싶은 책을 사는 방법을 제가 4가지로 요약했어. 첫 번째는요, 여기 나오는 목록처럼 일단 많이 팔린 책. 내가 좋은 어린이책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랑한 책. 저 1번이 강아지똥이죠. 강아지똥 우리나라 그림책 최초로 100만 부 이상 팔린 스테디셀러. 그리고 자, 10번에 보면 백희나의 구름빵 있죠. 저거는 나온 지 10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100만 부를 돌파한 책이에요. 밀리언셀러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책들은 대부분 100만 부 이상 팔린 책들이에요. 물론 고학년 책도 있고 이렇지만 이렇게 많이 팔린 책이 좋은 책이라고 검증된 거죠. 그러니까 책을 고를 때 알라딘이나 예스24 이런 데 가시면 그죠? 베스트셀러 말고 거기서 베스트셀러 하면 이번 주에 많이 팔린 책 이렇게 검색되거든요. 그거 말고 스테디셀러, 범위는 어린이 또는 그림책이라고 하고 스테디셀러를 클릭하면 이런 책들이 쫘라락 뜨죠. 자, 많이 팔린 책, 베스트셀러 따라가는 게 첫 번째 쉬운 방법이죠. 자, 그림책 베스트셀러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린 그림책은 이 2권이에요. 그래서 몇 년 전에 제가 조사해 보니까 너는 특별하단다 이 그림책은요, 미국에서 나온 책인데 4천만 부 이상 팔렸어요. 3천만 부 이상 팔렸어요. 그리고 언제까지 너를 사랑해 저 책은 2,500만 부, 캐나다에서 나온 그림책이에요. 이 2권의 그림책은 제가 최소한 소장했으면 하는 그림책이죠. 아이들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정말 감동적인 책들이에요. 시간만 많으면 제가 직접 읽어드리고 하겠는데 시간이 없어서 이건 고학년용 책이니까 지나갑니다. 두 번째는요, 그림책을 아이들에게 읽어주라 했죠. 저학년이니까 그림책을 가장 손쉽게 고르는 방법은요, 상 받은 책을 고르는 거죠. 그림책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상이 칼데콧이라는 상이에요. 근데 그림책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칼데콧을 기념한 상인데 미국에서 해마다 딱 한 권에게 칼데콧 메달을 수여해요. 그리고 노미네이트 되어 있던 후보작 2-3권에게는 칼데콧 아너라고 해서 칼데콧 상을 받은 책들 보면 저기 딱지 붙어 있어요. 은색이나 금색 딱지가 붙어 있거든요. 저기 칼데콧 상인데 저것도 인터넷에 좀 가시면 칼데콧이라고 검색하게 되죠. 왼쪽 메뉴에 보면 어린이 책 코너에 칼데콧이라고 검색하면 180권이 떠요. 칼데콧상을 받은 지금 한 100년 정도 저 상이 시행됐는데 그 중에 한 180권 정도가 우리나라에 번역돼 들어있어요. 자, 미국에 칼데콧이 있다면 영국에는 게이트 그린웨이 상이 있어요. 여러분들 아는 책들이죠. 고릴라나 이런 책들은요, 여러분들이 유치원에도 애들이 많이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 책인데 이게 세계적인 그림책들이죠. 자, 네, 미리 말씀 안 드렸구나.
지금 제가 사용하는 이 책 목록이나 이런 거요. 오늘 요 강의 자료는 그대로 우리 연구소 카페 가면 그대로 올려져 있어요. 엄마들 하도 사진 찍어가지고 내가 다운받으라고. 제가 빨리 넘어가니까. 카페 이름은 다음 카페에서 대구 부모교육연구소 검색하시면 제 엄마표 영어공부법 강의, 아이를 살리는 수학공부법 강의 뭐 이런 게 다 올라가 있어요. 제 지난 10년 동안의 모든 강의가 동영상으로 촬영돼서 올라가 있어요. mp3도 있고요. 필요하시면 도움 받으시면 도서 목록도 다 올라가 있고요. 자, 두 번째 방법은요. 세 번째 방법이죠. 이거는 이제 좀 눈이 떠지면 도서관을 자주 다니다 보면 작가가 눈에 띄어요. 아까 말한 권정생 쌤, 백희나 선생, 최숙희 선생, 외국말로 외국 애들 같으면 뭐 존 버닝햄, 앤서니 브라운 이런 거 있죠. 이런 유명한 작가들의 그림책을 따라가는 방법이죠. 이건 좀 더 이제 그림책에 관해서 책 읽기에 관해서 눈이 떠지면 이렇게 되죠. 권정쌤의 책들은 다 주옥 같은 책들이에요. 백희나 선생의 책도 그렇죠. 제가 지금 13년째 무료 강의를 하거든요. 아까 제가 다니던 어린이 서점에서 어느 날 인터넷 서점들이 막 생기고 이래가지고 어린이 서점이 위기에 처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주인께서 우리 아이 중학교 2학년 때 제보고 서점에 온 엄마들 대상으로 강의를 한번 해달래. 책 읽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그때 그냥 평범한 아빠였는데 너무 도움을 많이 받았잖아요. 10몇 년 동안. 그래서 고마워가지고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덥석 강의를 했는데 엄마들이 너무 좋아해가지고요. 그 다음부터 제가 매주 그 서점에 나가서 엄마들 대상으로 강의를 했어요. 학기제로 한 학기는 수학공부법, 한 학기는 영어공부법, 한 학기는 책 읽기 이렇게. 그게 지금 13년 됐어요. 2해 전에 11년째 강의하던 서점이 드디어 문을 닫아가지고 그 강의를 제가 우리 연구소로 가지고 와서 연구소에서 지금 매주 금요일마다 하고 있어요. 원래 지금 제가 하는 강의가 이 책 읽기 강의거든요. 그래서 매주 한 권씩 제가 책을 정해가지고 예를 들면 저 알사탕을 정해가지고 알사탕을 엄마들한테 읽어주고 저기서 무엇을 건져 올려서 우리 아이들과 나눌 것인가 이런 강의를 1시간 30분 정도 하는데 이 그림책들이 한 권 한 권이 다 거기에 제 강의 때 쓰였던 책들이에요. 그러니까 혹시 그림책 한 권 한 권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궁금하시면 우리 카페 들어오시면 동영상 다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지나가요. 지금은 급해서 12시가 다 돼가니까. 자, 이런 유명한 세계적인 작가들의 주옥 같은 그림책이 있어요. 자, 마지막 방법은요, 아주 손쉬운 방법이에요. 우선 처음에는 이거부터 하는 거라. 출판사 따라가는 거. 이건 좀 손쉽죠? 아까 강아지똥 어디서 나왔어요? 길버드 어린이에서 나왔어요. 그럼, 길버드 어린이는 좋은 어린이책을 내는구나, 이렇게. 자, 한번 볼게요. 저학년 어린이책 시장, 또 그림책 시장에서 1위 출판사는 비룡소예요. 비룡소는 우리나라에서 출판기업 가운데 가장 큰 회사가 민음사라고 있는데, 이 민음사의 자회사예요. 어린이책 브랜드. 자, 비룡소와 쌍벽을 이루는 출판사는 시공주니어죠. 자, 3위쯤 되는 출판사는 길버드 어린이에요. 길버드 어린이의 저 지원이와 병간이 시리즈는 애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1, 2, 3학년 아이들 보면요, 도서관에 가보면 저기 지원이와 병간이 시리즈가 벌써 9권이가 나왔거든요. 저기 지하철을 타고서 용돈 주세요, 손톱 깨물기, 자전거 타기, 집안 치우기, 싸워도 돼요, 뭐 이런 정말 재밌는 책들이 많은데 애들이 이상하게 좋아하더라고. 강아지똥도 여기서 나왔고. 저기 책의 주인공이 지원이와 병관인데 저 길버드 어린이 출판사에서 편집 주관을 하던 작가의 아들, 딸이에요. 쟤들이 벌써 오랜 시간이 흘러가지고 애들이 대학 졸업해가 취직했잖아. 지난주에 저 대구 내려서 강연회도 하고 이랬어요. 작가가. 그 다음에 뭐 많은 출판사들이 있어요. 창비에 요즘 좋은 그림책 저학년 문고도 많이 나오거든요. 창비는 사실 어린이책 시장에서 고학년 문고로 말하면 40년 동안, 그죠? 그 좋은 어린이책을 꾸준히 만들어 온, 우리나라에서 막 전집이 판을 치는데도, 그죠? 그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좋은 어린이책을 만들어낸 어린이책 브랜드 1위 출판사가 사실은 창비예요. 자, 요 두 권은요, 제가 어머니들께 권하는 책이에요. 어머니들이 책 읽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인식하게 하는, 우리를 시각 교정시키는 그림책, 시각 교정시키는 부모교육서적이죠. 저도 저 책 두 권을 읽고 정말 많은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 책 도서관에서 빌려서 꼭 읽어보시길 바라고,
이상하게 완영초등학교는 다른 학교보다 시간이 더 쫓긴다. 왜 그렇지? 시작을 늦게 해서 그렇죠. 자, 요거 카페 오시면요, 그대로 이 강의 안부터 뭐 도서 목록 이런 게 다 올라가 있으니까 혹시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뭔가 하면, 아이 키우는 일은요, 동네 언니들 말로는 도 닦는 일이라 하죠? 맨날 참고 일해야 된다고. 그게 아니에요. 제가 해보니까 아이 키우는 일은 너무 즐겁고 행복한 일이에요. 왠 줄 알아요? 아이하고 찢고 뽑고 싸운 일은요, 다 잊어버리면 돼. 제가 교회 다니니까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 하나만 이야기할게요. 마태복음 13장이면 어떤 말이 있는가 하면, 천국은 마치 바다에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는 것 같다, 이런 말이 있어요. 다시 말할게요. 천국은 마치 바다에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는 것 같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자, 어부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죠. 그러면 목표가 뭐예요? 고기 잡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그물을 던지면 고기만 잡혀 올라오는 게 아니라 쓰레기, 뭐 불가사리, 잡동사니들도 많이 같이 올라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어부의 목표는 고기이기 때문에 고기만 옮겨 담고 나머지는 그물을 털어버리죠. 털어버리고 다시 그물을 또 바다에 던져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아이를 키우다 보면 아이하고 싸우고 찌르고 뽑고 하는 일이 늘 일어나요. 근데 이건 그물을 던졌을 때 잡히는 잡동사니 같은 거라. 그죠? 그럼 버리면 돼요. 그냥 그 기억하지 말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아이가 나를 행복하게 한 것, 이것만 기억하면 된다니까. 저는 아이하고 그림책 읽어주면서 정말 많이 울었거든요. 제 성질은 울 성질이 아닌데 이상하게 아이를 생각하면, 그림책 읽어주다 보면 내가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대표적인 게 일본의 유명한 동화 우동 한 그릇 이런 거 있어요. 그거 읽다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또 나의 라이마루 오렌지 나무 있죠. 브라질의 성장 소설. 그걸 저학년들이 읽을 수 있도록 우리나라 어떤 만화가가 만화로 만든 책이 있어요. 그거 읽다 보면 막 원작보다 더 감동적이라, 애하고 같이 소파에 앉아가 막 꺼이꺼이 우니까 막 와이프가 놀래가지고 우리 둘이 싸우고 우는가 싶어가 막 남편도 울고 애도 울거든. 그러니까 책 읽다가 남편과 아이가 우는 게 우리 와이프가 감동받아가 자기도 울고 막. 진짜 책 읽으면서 그저 아이와 함께 지난 날이 너무 행복했어요. 지금은 우리 아이가 올해 대학을 졸업해가지고 27이 됐는데, 그죠? 외국에서 취직해서 외국 나가 있어요. 보고 싶어도 못 봐. 20살 이후로는요, 2달에 한 번씩 와가지고 하룻밤 자고 이틀밤 자고 가고. 저는요, 차라리 찌지고 뽑고 할 때가 너무 행복했어요. 사랑하는 아이가 내 곁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찌지고 뽑는 것도 복이라니까. 그 해석하기에 따라 달렸죠. 우리 아이가 내 곁에 있다. 그죠? 잘 학교 건강하게 잘 다니고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할 일이고 복인 거죠. 아이 키우는 일은 정말 행복한 일이에요. 아이가 없으면 제게, 이 이기적인 제게, 전 B형이거든요. B형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오이지라고 들어봤어요? 오만하고 이기적이고 지랄 같다. 저는 정말 이기적이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아이를 키워보니까 나한테요, 하나님 마음이 있어. 한량 없는 마음. 우리 애가 초등학교 5학년 때 겨울에 엄마 출퇴근 시킨다고 운전을 하니까 손실없다고 지돈 500원을 절약해가지고 문방구 가서 손난로를 하나 사가지고 저한테 선물했어요. 근데 우리 애한테서 손난로를 선물 받으면서 제가 거기서 통곡을 하면서 울었잖아요. 애가 당황하더라고. 아빠 와카노 하면서. 그래 존나 하면서 막. 애가 너무 기뻐가지고. 제가 막 통곡을 하면서 우니까. 그때 제가 애 마음을 받은 거죠, 사실은. 500원짜리 손난로를 받은 게 아니라 아빠를 생각하는 마음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손난로를 받은 날 우리 아이한테 유언을 했다니까. 앞으로 네가 어떻게 살든지, 아빠를 어떻게 속상하게 하든지, 네가 오늘 아빠한테 손난로를 선물한 이 마음을 내가 잊지 않겠다. 너는 앞으로 할 효도를 오늘 아빠한테 다 했다. 내가 이렇게 말했어. 손난로 한 장 하나에. 저는 항상 그것만 생각해요. 그 후로 애가 속상하는 일 많아. 때릴 때 맞기도 하고요, 막 말대꾸도 하고요. 근데 저는 항상 그 초등학교 5학년 때 손난로를 생각하고 있어. 아빠를 향한 그 마음. 지금 일본에서 취직해가 3달인가 지금 월급 받았다고 돈을 다 붙이는 게 아니라 아빠 넥타이 하나 겨우 사놨대. 7월 달에 지금 오면서 넥타이 들고 온대. 그래도 저는요, 어릴 때 손난로 이거 생각하고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 자, 우리 아이를 키우는 일은 정말 행복한 일이에요.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아이들 어릴 때 우리가 참 평소에는 하기 어려운 그 정서적인 위로와 격려 이런 것들을 좋은 어린이책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우리 마음을 표현했으면 좋겠고요. 자, 그 과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학습에 필요한 어떤 요소들도 잘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
강의하기 참 어려운 조건인데요. 에어컨 소리도 많이 나고, 뭐, 엄마들 또 무슨 대화를 그렇게 하시는지 궁금한데 하여튼, 강의하시다 보면 자꾸 할 말이 생각나죠. 근데, 굉장히 이렇게 같이 반응해 주시고, 호흡해 주시고 이래가지고, 저도 신이 나서 뭐라고 말했는지 모를 정도로 막 떠들었어요. 오늘이 마지막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인연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죠? 우리 카페 들으시면, 언제든지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시거나 하면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혹시 또 도움이 되신다면 내년에 불러주시면 내년에는 생명을 살리는 수학 공부, 후내년에는 사교육비를 현저하게 절약하는 엄마 표현어 공부를 가지고 다시 뵙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